그분이 그때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쓰고게 똑똑해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진행이 빠르잖아요. 여기가 비난이 아니까 꺾고 가버리고 헬리홈으로 가버렸어. 헬리홈으로 가고 아쉬울 게 없잖아 그 사람. 그렇지. 되게 예쁘게 차리더니 그 다음에 투썸을 연락하는데 투썸도 디나이 하니까 투썸 옆 건물에 차리고. 아이고 참 이게. 그러니까 협상을 잘해. 그러니까 좀 빳빳하게 하면 안 돼. 그래 그 사람들한테 자기가 갑이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문제지. 근데 처음 딱 들으면 아니 30%라 30% 그러면 이거 완전 아니 일단 그런 건 안 되면 본인이 이제 알아야지. 알아야지. 여기 땡기면 또 손차를 잘 제대로 계산을 했어야 돼. 주판지를 아마 했어야 몰랐을 거예요. 그걸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30%를 부르지 않고 여기가 공실인 상태였고 경매도 나오고 막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사무직에서 내가 볼 때는 15% 부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는 거야. 여기가 쉽겠죠. 선생님 나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 지금 상가를 임차를 계약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네. 소유주가 외국인이야, 미국인이야. 근데 걔는 미국에 있대. 미국인 리 데이비드 72년생? 이거 어디 상가예요? 아니 인천에 그렇죠? 거기를 인차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요? 이번에 계약을 하려고. 임차인을 받는 게 아니라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분이 임대인이고요. 그럼 그런데 뭐 미국에 계시니 계약서를 쓰려 하니 동의서를 달라 했더니 미국에 계셔가지고 뭐 미국은 행정이 느려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서 대리인이 한국인이 와서 계약서를 쓰는데 사실은 주인 동의서가 위임장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위임장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 대리인이 오시는 분이 대리인 누구예요? 한국인. 회사? 한국인 그냥 개인 이름이에요. 그 리데이비드라는 사람하고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동업관계래 말로는. 동업이면 회사가 있겠죠. 법인이라든지 계약서. 그런 거를 좀 달라고 해야 되려나? 그래서 지금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아쉬울 게 없으면 그냥 다른 사람 받을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맞아요. 왜냐면 큰절당이 없어요. 네, 근데 그거 아니요 뭐 무슨 뭐야 속도 위반이야, 주차 위반이야. 아, 그런 거 아니가 들어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게 뭐 위장내나 막 우리가 까탈스럽게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거 안에 갖고 아쉬울 거 없어. 우리는 이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이스크림? 아니에요. 뭐예요 이거? 하고요. 뭘 또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제 동생 하나 해주려고. 너무 다재다능하셔 다. 아니에요? 장난 아니야? 탁구하기를 해주는데 1층이에요? 네. 저 보증금이 1,500에 월세가 130이에요. 네. 수익률 높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계약하는 데 있어서 뭘 챙겨야 되나 나중에 경제에 넘어갔을 때 그냥 위임장 안 받고 그냥 그 개인 대리인한테 계약서를 받고 이걸 계약을 해야 돼요. 임대인 명칭에 리 데이비드 들어가고 들어가요. 그때 밑에 위임인이 이 사람이 나온다는 얘기죠? 네, 나와요.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네, 그러면 임대인이 계약한 게 돼요. 맛이 좀 다. 근데 위임장이 이분이 없었는데요? 위임장에 리 데이비드가 없다고요? 아니 위임장을 못 받아요. 아니 위임장은 부동산 작성하면 되지. 리 데이비드 해가지고. 근데 그분이 그래서 그러면 도장을 가지고 돼. 여기 제가 네, 도장만 있으면 돼요. 그래? 네. 이게 그 전에 했던 부분이 계약서예요. 그 전 지금 임차로 있으신 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해도 나중에 아무 지장 없어. 우리 아무 지장 없어. 진짜 위임장 안 받아. 네. 사업자 등록을 여기로 해놓은 거죠. 그렇죠. 하죠. 우리 사업자- 확정일자도 받고. 그 확정일자가 사업자 게시일자가 똑같으니까 사업자 등록에 나와 있는 날짜가 여기로 잡혀 있는 게 뒤에 순위보다 빠르기만 하면 보호되죠. 상관없죠. 얼마 1,500에 1,500에 130. 1,500에 130이면 상가임대차 부분 주택하고 달라가지고 130 곱하기 100이니까 1억 3천에다가 1,500 하니까 1억 5천짜리 1억 5천이면 인천 기준 보호보험주 안에 들어가나? 잠시만요. 또 표현 봐야지. 상가 보증금만 포장해두면 월세는 안 그래가지고 주고 어차피 경유에 넘어가면 1년 걸리잖아요. 그럼 월세 안 주고 네, 그냥 다 안 그렇게. 해도 되겠다. 그렇게. 그런 그게 생각으로 위험하잖아.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위임장도 없어서 나는이 일단은 사업자 이거 내면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을까 하고 제가
예, 무리 없어요. 5억 4천까지니까 상관없네요. 우선 변제권이 그렇고요. 최우선 변제금은 어차피 해당 사항이 안 돼요. 500에 30만 이래야 되니까. 최우선 변제 금액은 정규 기준은 3,800이니까 3,800 나오려면은 500만 원 그리고 32만 원 정도. 그래서 3,200, 500, 3,700 되잖아요. 그거를 떠나서 교육에 넘어갔을 때 내가 투자하는 전혀 상관없어요. 보증금 다 받을 수 있어요. 1년 동안 안 내보면 장사하면 되고 1년 동안 안 내고 장사하면은 보증금은 그래도 보증금은 받아요. 그 당에서 계약서를 제출하면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받아요. 순위가 뒤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압류가 뭐 교통이자도 뭐 그래서 이거 3만 원짜리. 그냥 요거 그냥 풀으라는 얘기 안 해도 되죠? 그냥 계약할게요. 네, 그건 알아서 풀려요. 어제 가서 그 시설물 양부 양수 그거 갖고 썼고 이제 주인이랑 그냥 할 차례가 외국인이랑 했으면 더 좋아요. 좋은데 없대잖아요. 없어도 돼요. 근데 저 사람은 왜 여기다 생각을 한 거야? 나도 그게 이해가 안 가. 9천이면 네, 왜 9천에. 한국에다가 투자하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리 데이비드면 리씨 같아. 한국 사람 같다. 예. 그런 생각이. 분홍머리 외국인이네. 그래가지고 그럼 이중국 정도. 안전하게 가서 계약 마음을 칠게요. 그리고 좀 상가 2층짜리 있잖아요. 부동산 전화 왔는데 정말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많아요. 시세를 알아보니 지금 거기가 막 10년도 가면 분양 상가예요. 근데 지금 형성이 안 됐대요. 그래서 다들 눈치만 보고 그럼 더 싸게 들어갈 수 있어요. 얼마에 남았나 아니면서 막 그 가격 형성을 그냥 상관 얼마에 그러니까 얼마에 그 얘기를 하지 마세요. 받았어. 하지 마. 내가 여기도 이미 선배야 선배. 10년 전에 10년 전에? 10년 전인데 지금 같이 지금까지. 떨어져 있고 지금 네. 어떻게 떨어져 있어요? 네. 해결도 못하고 사는 사람 없고 제가 분양가를 하지 말라고 하는 사회 중에 있는 여기. 그래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알아봤더니 가격이 아직 이게 뭐 계약이 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이제는. 근데 벌써 12월에 준공 10월 말에 준공이면 벌써 이렇게 입지로 와야 되잖아요. 역사네 역사. 이 차인들이. 근데 아무 이 반응도 없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대. 분양 얼마예요 분양? 얼마? 5억 3천. 네? 아니 5억 3천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들 눈치만 보고 있대. 저희가 얼마에 맞춰주는지 정확하게. 그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지금 종호님이 겪는 이야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야 되는 이자하고 받아야 될 월세하고 퉁이 안 쳐지면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5억 3천이면 90% 대출은 얼마 받는지는 뭐 듣기로 떼고 나오겠지만 아직 안 받았지. 대략 조금 안 치렀으니까. 잠깐 맞췄어요. 잠깐 이 준공이 12월 말일이라니까. 놓칠 수도 있는 사람이 있면 또 그러겠네. 아니 그러니까 내 말도 들어보세요.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다들 눈치만 보고 있대. 얼마에 형성이 되는지 임대료가. 그래서 이제 선 누가 찍어주면 그거 가지고 이제 다들 저기 얼마에 나왔어 이러면서 좀 그런 게 좀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짜고 보수도 하기로 했어요. 얼마에? 내가 제안을 하시더라고. 여기 그쪽에 지금 시세를 그냥 대충 알아보니 180. 근데 그리고 보증금 1000만 원을 자기가 들어가고 싶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형성이 안 됐고 자들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라 내가 딱 그 소리 딱 듣고 작업 치시죠 그랬어요. 내가 싸게 해주고 180으로 올리자 얘기하라고 그런 거야? 아니 180 그러니까 원래 현실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하는데 임용 계약을 해서 그러니까요. 네 그걸 해가지고 그럼 얼마에 해달라고 해고 250. 250에 해달라고 200 해주고 그분이 본인은 180 해준대요. 내고 그래 그렇게 해준대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250에 보증금 3천. 그럼 한 6억 얼마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보증금 3천 6억 얼마 무슨 말이야? 상가 가치. 가치가 그 은행에서 6억 얼마 아니 은행에서가 아니라 대출 아니 그 상가가 얼마인지 딸이 때. 그러니까 대출을 할 사람이 그걸 따져 그것도 있어요. 그렇게 6억으로 계약서 나오면 들어가야 사람이- 대출금도 많이 나오고. 그 사람이 상가 대출 받으니까 지금 90%까지는 안 될 거고 80이 나온다고 가정하면 6억에 80% 나오니까 그래서 1억 2천 빼고 4억 8천이거든요. 그러면 4억 8천을 지금 5%로 계산을 하면 4,800, 2,400이니까 월 240만 원 내야 돼요. 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1년이나 2년 이내에 부도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누가 그분이 누군지 소유 주가.
난데? 본인이 소유주라고? 내가 소유주라고 그러면 지금 임차 들어가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이거는 이미 끝났어. 다른 거 또 임차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아니 내가 임대를 놓는다고요. 자, 임대를 놓으면 이자 얼마 나와요? 잔금 치면? 그거 모르겠어요. 일단은 알아봐야 되는데 그걸 계산을 손해는 안 볼 것 같아요. 그럼 해요. 맞아요. 180 그래서 내가 따져봤더니 그냥 최소 지금 부동산 분위기가 안 좋고 상가가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서로 작업 치시죠. 우리가 그래도 가격을 딱 이거 찍어줘야 250을 찍어줘야 주변 사람들이 그걸 좀 형성을 해야 그래야 우리 주변 상가가 가격 형성이 잘 돼야 나도 좋은 거니까 일단 우리가 작업 칩시다. 그때 저한테 사진 보내주셨던 8층 그건 아니에요. 한 거예요. 또 있어? 내가 얘기했잖아요. 1층 있다고. 1층 이거는 봐. 6억짜리면 지금 대략 5억 3천, 5억 3천. 20평 정도 되겠네요. 아니 10평 10평. 10평짜리 왜 이렇게 비싸? 인천? 어디예요? 5억 3천, 5억 인천 어디? CTOCL이라고 그러고 어디요? 용현동 인천. 되게 상권이 좋은 데인가 본데? 네. CTOC 13,000세대. 보통 중심 상업 지역이 되고. 1층이라고 1층이니까 2배야. 1층이면 그거 아니야. 네. 이제 딴 층으로 생각해. 좋아요.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작업 쳐서 옆에 상가들도 임대를 좀 많이 좀 받게 해요. 저는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였고 방금은 왜 이거 계약하라 그랬냐면 이 사람은 지금 근저당 잡은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자 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0을 주시면 그 100이 순수이익이니까 이 사람 망할 리가 없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종호님이 겪으신 일은 9천만 원. 종호님이 겪으신 일은 싸게 들어간다고 좋아했죠. 독산동에 있는 되게 큰 카페예요. 종호님 갖고 있는 카페 사피엔스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세가 350 정도 내고 있었는데 350 정도 되는 월세면 역산하면 가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방금 제가 계산했던 네. 것처럼 네. 300억 정도 월세를 받으려면 이거 건물 한 10억 넘게 15억 정도 되는 거에 갖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건물 1층 상가를 전부 다 갖고 있는 회사인 법인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대출 받은 거를 대략적으로 법인 대출 받았을 거니까 7, 80이나 90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자율을 역산해봐도 이 월세 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2년이 흘러가니 시행사 시공사에서 분양이 안 되는 1층 상가를 그냥 대리 운영하는 법인을 바지로 세운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서울에서 얘기해요. 예, 그 얘기입니다. 잘 예. 이해했어. 그 무료특강 그 내용에서 이 네. 종호님이 얘기하는 거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까 봐 끝났는데 그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을 해드렸거든요. 네, 등기부를 통해서 가지고 그러니까 뒷배경에 있는 재밌는 이야기 에피소드를 앞으로 먼저 뺐어야 되는데 상황 설명을 너무 길게 하시느라고 재밌는 게 안 나왔어요. 그 법인 직원들이 신탁원부에 들어있는 그 지역 농협 용인 축산 농협 가가지고 무릎 꿇고 빌었대. 임차인 받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퉁쳐지고 가지고 오는 식으로 해결했는데 뭐 지정한다 막 그랬더니 다 말씀하셨네 여기는. 지정한다 뭐 무릎 꿇고 울면서 제발 그거 받고 정리해주세요. 그게 만약에 어그러졌으면 종호님 이제 뒤에 임차인까지 다 받아놓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도우신 분이거든요. 100배당뿐만 아니라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비까지 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어가지고 물론 이제 자기는 일을 해준 거기 때문에 손해는 다른 투자자분들이 보시겠지만은 일을 마무리 좀 잘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전화 통화를 한 4시간 한 것 같아요. 그 해결한 게 언제쯤이에요? 네? 해결한 게 언제쯤이에요? 그게 해결한 게 무료특강 전날이었어. 오 그래요? 그래서 내일 나오세요? 인터뷰 한번 합시다 그렇게 한 거지. 아 그런 거요? 완전 한참 전인 줄 알았네. 아니 최근에 얘기.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결과랑 이런 거 듣기로 저녁에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종호님이 멱살 얘기해서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마음도 좀 괜찮으신 분인데 뭐 경매 부동산만 경험이 있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셨던 분이다 보니까 법인 등기부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하세요. 법인 등기부 얘기를 하는데 저하고 얘기가 되시는 분을 처음 만난 거죠. 너무 신나가지고 이렇게 오전 시간을 다 버렸는데 그때. 근데 그것 때문에 해결 보셔가지고 되게 좋아하세요. 좋지.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일부러 말씀드린 거는 그래서 종호님한테 처음 다음부터 계약을 하실 때 상가 계약을 하실 때는 은우님한테 지금 드리는 말씀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희님한테 180 내고 들어올 그 사람한테 제가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은희님이 망할 것 같으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렇지. 역산이에요. 나 역산. 망한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니 이자하고 퉁쳐지면 망한 게 아닌데 이게 계산이 돼. 아니 계산이. 아니 그 1, 20만 원 남는 것 같아. 그래서 네. 오. 그 같이 버티겨 봅시다. 네. 그리고 거기가 13,000세에 따라 옆에 또 분양을 하고 아파트가 해가지고 결국 형성되면 그 좋은 데를 잡으신 거예요. 13,000 상공을 좀 아시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분이랑 나랑 같이 버팅기면 살아나는 거지. 예 그래서 같이 한번 버팅겨 봅시다. 사장님 마음대로 하세요. 1,000에 프리 렌트 프리 2개월 1,000만 원 180 맞으시죠? 편안히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거거든요. 진짜 우주가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해결돼. 지금 이제 경매이자 많이 하셔도 돼요 이제. 저기 뭐야 공실이 날 확률도 내가 임차인이 늦게 맞춰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준공하고 나서 뭐 6개월 후에 맞춰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분도 양보를 한 거야. 원래 보통 3개월 주잖아요. 우리. 근데 저한테 2개월만 하자고. 그러고 나한테 9개월 깎고 180으로 깎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럼 우리 같이 손잡고 버텨봅시다. 그분이 부동산. 부동산 공인중개사요? 네. 더 좋아요. 잠깐만 근데 그래서 왜? 그분이랑 작업치기를 했다니까. 근데 핵심 급지인데 예. 부동산하고 편의점 두 개는 보통 칸을 정해놓거든요. 그리고 좀 더 와닿아요 상가가. 애초에 부동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독점 그 상가를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죠. 거기는 그걸 채택 안 했네. 네. 그러니까 보통 채택 안 했어요. 지산 상가나 오피스는 상가 임대 규칙이나 빌딩 맞아요. 관리 규칙 같은 거 편의점. 잡을 때 1층에 가장 좋은 네. 모서리는 부동산, 편의점. 여기는 편의점 지정을 해놓고 약속자리. 이거 외에 1층에 아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 대신 팔 때 얘를 더 비싸게 받아요. 1억 정도 더 비싸게 받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와 사람들이. 왜냐면 편의점 차리고 부동산 차리면 안 망하잖아. 비싸. 망할 수가 없는. 분양가도 비싸. 왜냐면 1000몇 세대가 있는데 부동산이 놀지만 않으면 거래될 거 아니에요. 잘 잡으신 거예요. 지금 운이 지금 저분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게 그때 액자 받아서 그런가 봐. 몬벤탄스 그 얘기 안 했나요? 몬벤탄스 되신 분이 나한테 너무 고맙다고 좋은 액자 줬어. 본인이 그 액자를 50만 원 주고 그 활발하게 활발하게 액자. 활발하게 날바라기가 본인들 그거를 하고서부터 잘 되는 거야. 로또도 2등 되고. 로또 2등 됐어요? 네, 몬벤탄스 되고. 이분이 아니고 그분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가깝게 오랜 시간 지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을 원펜타스를 포기 안 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신 거예요. 근데 너무 근데 그러고서 그리고 나서 그 계약하고 그 주 일요일에 우리 집에 들는데 그거 왜 오나 했더니 진짜 고마워. 액자를 가져온 거야. 그래서 에? 이거 그랬더니 이거 하고 나서 너무 이제 수준이 잘 됐다고 준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좀 되게 쉽지 않았어. 힘들었을 텐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이 액자 우리 주면 뭐 끊기면 어떡해. 그 정도로 고마웠다는 뜻이에요. 네. 저는 그걸 생각해요. 나 같으면 그 액자 주겠어요? 아니 자기한테 들어온 복인데 남한테. 남한테 안 주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들어온 복을 나누면 더 많아지죠. 생각하면 또 이런 분들이 모여 있어요. 다 보십시오. 이런 분들이 모여 있어요. 토요일에. 원백에서 어떻게 했는지 궁금 안 하시죠? 그거 갖고 싶은 사람한테 계약해가지고 그분이 내게 해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가 그때 짬뽕이 됐다 그랬어요. 짬뽕이 됐다 그랬죠. 이 얘기는 솔직히 하면 안 되는데 짬뽕이에요. 뭐가 짱? 여러 가지 방법 플랜이 하나 둘셋 네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 가지고 항목대로 그렇게 해서 만드셨어요? 이런 식으로 짬뽕으로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셨는데? 공동 수익으로 나누기로 했어요? 아니요. 그 사실은 팔기로 했어. 예, 그래서 계약날 그날 3시인가에 예약이 됐는데 2시인가에 3시인가에 그 분양사무실 가서 계약하기로 돼 있는데 2시 1시인가 하여튼 1시간 전인가 2시간 전에 나 안 한다고. 나 안 한다고. 그 계약하려고 매수자. 했다고. 매수자가 안 매수자. 하죠. 우리 조건이 뭐였냐면 내가 들어가 살겠다. 너 돈만 대라. 나중에 나 그냥 프리미엄 얼마만 주고 네가 얼마에 팔아 먹든 난 상관 안 해. 원래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저게 하는 그런데 건데. 그런데 네. 그거를 중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큰 안 좋은 조건이에요. 그렇지. 예, 자기네 그러니까 매수자가 들어가 살고 모든 핸드폰, 차, 뭐 이런 거를 다 위조해가지고 들어가서 살기로 원하지 이렇게 원래 온 분양자가 들어가서 살면서 내 돈을 20년 넘을 겁니다. 그렇지.
못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는 한다고 했다가 한두 시간 전에 마음이 캔슬을 하고 음. 그러죠. 너무 쪄가지고 막 그리고 또 그 전에 한번 내가 짱구를 막 굴렸죠. 막 잠도 안 오면서 나중에 경매하면 안 돼? 왜냐면 나중에 전세자를 드리면 나중에 18억, 14억이야 전세가. 경매 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14억, 18억이야. 그러면 나중에 들어가 살아야 되잖아. 거기 3년 후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무조건. 내가 그 돈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그 돈이 마련이 안 돼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엄청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경매 넘어가면 안 돼? 그냥 임차인한테 미안하지만 일단 계약금만 해가지고 네. 그것만 해서 나중에 임차인 어떻게 좀 아니면은 임차인하고 아예 부동산에서 할인을 보면 안 돼. 그런 임차인을 찾으면 나중에 임차인한테 경매제 넘겨주세요. 수고비 얼마 더 드릴게요. 라던가 내 머리에서 다 나온 거거든요. 그냥 그분한테 이렇게 해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아예 처음부터 작정법으로 들어가면 안 돼. 그분의 그 수고비를 뭐 1억이든 뭐 몇천이든 드리겠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런 생각을 내가 해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했다가 이제 그분은 원변 따서 받으신 분은 이제 부동산 이런 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런 플랜도 전혀 없으시고 그저 나 이거 포기해야 될 것 같아. 금액이 너무 커. 이런 상태실 거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그 매수자도 내가 연결해주고 막 어쩌고 근데 그러지 안 됐고,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결국은 이분이 그 전에 이제 대법제를 대법제를 갔어요. 돈이 없으니 가가지고 비싸니까. 말을 안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우리 아저씨하고는 얘기하고 갔겠죠. 어. 대법제를 가서 살짝이 대법제가 자기 일하고 관련되는데 그 업체가 어떻게 일하는데 이제 그 업체도 이렇게 해야 되는 업체였었나 봐요. 그래서 가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내가 경매 얘기한 거를 딱 떠올라가지고 했더니 대구 업체가 오케이 한 거지. 내가 가져올게 이렇게 된 거예요. 잘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한 얘기가 딱 떠올라가지고 거기서 봤어. 이게 돼버린 거야. 대법제하고 대법제에서는 질권 설정하고 돈 가져와서 된 다음에 나중에 경매 넘겨서 다 가져오면 되니까. 계약금 싹 저기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리고 그분들이 들어가 살고. 그럼 결국은 아파트는 내게 그 사람 게 아니잖아. 그 대신 수익이 생겼죠. 그 대신 이제 경매해서 이제 나머지 낙찰 받아간 사람들의 차익은 수익이. 그리고 내가 대부 이율 그거 또 드릴 거 드리고 경매 너무 싸도 근데 요 계약을 그 사람들이 받고 나서 안 줘도 되거든요. 이명계약을 어떻게 했었어요? 그거 다 이제는 알아서 하시고 공증? 그리고 또 그 대법제가 자기 현금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법제님이 결정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한강변 뷰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55 감정가 55억짜리 경매 나온 게 있는데 근데 그거를 주기로 감정가인데 감정가 아파트 경매에 나온 물건이 한국말을 듣고 있는 이해가 좀 그걸 맞춰지게 55억짜리 경매에 나온 물건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아파트가 55억짜리 경매에 나온 아파트가 있어요. 얼마 전에 그게 변경돼가지고 취소됐거든요. 경매가. 네. 그 이유가 그 아파트를 그 대법제 줬어요. 누가? 우리 일하는 이분 온펜다스. 그 사람이 그 아파트에 있었어요? 그거를 컨트롤 있는 거 아니에요. 일 때문에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다. 컨트롤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업무에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좋은 물건이 하나 떴는데 좋은 물건 하나 주는 조건을 그 물건의 채권자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대법제에 넣어 이미 수익 얻었네 그 사람. 가지고 가. 그래서 이제는 경매 나온 거 취하하고 일반 부동산 팔자. 저게 이제 NPL 거래를 한 거예요. NPL 거래 갖고 있던 근저당권을 줄게. 그래서 대법제가 그 큰 돈을 한꺼번에 쏘고 진행할 수 있었던 거죠. 너무 아주 드라마 피해가지고 멘탈스 전안 됐어요. 그 전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대부업체를 찾아가서 그렇게 해결되는 것도 참 드문 일이긴 한데. 맞아요. 알아야 되는 거야. 되게 드라마틱한 우리 지금 대법제만 얘기했는데 그 전에 가기 전까지
아우, 보통은 이제 지옥 천당. 들어갈 사람 전세자를 구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폰은 우리 거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주면서 이제 쓰고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도 들어올 만한 가격이긴 했어요, 언펜타스. 근데 이번에 청담 르엘이 떴는데 르엘은 그걸 감수할 만하지 않아서 그 자금 없으신 분들은 이제 들어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언펜타스는 당첨되셨으면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근데 포기자가 한 50명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결. 그 기사를 보면서 저분들은 방법을 못했어. 저 50,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도 했는데 50명을 찾아가서 일일이 컨택을 해가지고 이걸 하면 장사가 되겠다. 맞아요. 아니 그걸 했어야 됐는데. 그 정보만 있으면. 그러네. 전화번호만 나한테 주면. 아니 그렇잖아도 내가 부동산에 갔는데 원펜타스 저희 그 인천에 있는 부동산 아는 사장님 갔는데 원펜타스 그렇잖아 상담이 왔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부정적으로 봐서 포기할게요라고 얘기를 한 거야. 아이고. 근데 나도 가서 사실은 우리 이거 했는데 포기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이렇게 그냥 비싼 금가루예요. 결론은 진짜 비싸요. 너무 기술이어서 뭐 맞아요. 비싸서 기술적으로 푸는 것 같아요. 대곡차 하나 끼고 있으면 그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돈 좀 많이 쌓여있으면 현금이 잔액이 5억 정도가 있으면 대부업으로 하나 등록을 해놓으시면 엄청나게 많은 활용이 가능해요. 그 업체로 제가 지금 저기서 말씀하시는 게 좀 용어는 빠지고 주어 목조가 빠져가지고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다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은 것도 아니고. 저당권이 발행가 가능해. 그러니까 나한테 돈 빌려준 증서를 가지고 대출도 받을 수 있어요. 그 업무를 옛날에 개인이 할 수 있었어요. 이게 일수 찍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명동 사채 큰손 뭐 이런 거. 그거를 양성화시켜서 이제는 대부업에 등록한 사람들만 할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그런 걸 하나 나이 들어서 좀 갖고 계시면 돈놀이만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런 물건들 찾아다니면서 저 힘든 사람들 은행처럼 그렇게 생겨오잖아요. 이거 사기업 은행이 사기업 이율은 은행이 되게 은행이 높아요. 개인이. 이율은 한 20% 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부동산한테 공부해서 포기하면 전화번호 좀 줘봐. 그럴 뻔했다니까. 근데 저런 거를 자주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은 이게 잘 눈에 안 들어와. 너무 불리는 규모가 커져가지고. 그러게. 아니 난 처음에는 조금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스케일 DM파 24 24 이동이 어디서 그랬는데 나중에 해라고 그러면 24가 왜 이렇게 작아 보여? 그러니까 저렇게 된다니까. 원래 있었던 것처럼 생각이 돼요. 이게 캐파가 넓어지고. 왜? 나 위험하다. 저때 이제 좀 뭐 해야 되는 게 저럴 때 이제 실수의 결정을 하나만 딱 하게 되면은 그 한 방에 다시 처음으로 가요. 지금 1,000억 정도까지 만드셨던 재산가 한 분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다만 건국을 가셨는데 그분은 이제 신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오셨기 때문에 거기가 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투자자 모으신 분들한테 지금 다 갚은다고 일일이 찾아가면서 전부 다 지금 부활이고 있는데 그 자산들이 처리가 안 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은 이런 법인 관련된 종호님이 해드렸던 것밖에 해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해드린 것 중에 하나는 그 강원도에 너무 잘 되는 지역에서 너무 장사가 잘 되는 식당 하나를 성공을 시킨 거예요. 근데 얘를 계속 유지하면 이자를 돌려 막아가지고 이거를 막을 수가 있는데 호텔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개를 하셨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 고용했던 지배인이나 거기서 장사를 담당해주던 애들이 자기들이 경매를 이걸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배신과 배신. 그래서 제가 이걸 막을 수 있는 절차는 이런 게 있는데 왜 이걸 다 안 해놓으셨냐 그랬더니 그때는 또 자기 명의도 많고 하니까 사업자 명의를 그대로 해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명의가 일단 그 사람 거에 돼 있으니까. 그래서 뭘 하기에는 늦어버렸대요. 그 사람하고 최대한 이제 협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은 지금 식당을 가지는 게 목표가 된 것 같으니 이거는 이제 포기를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 근데 그거 하나에서 이제 도화선이 터져버리니까 이제 연쇄적으로 이자를 못 막잖아요. 근데 여기서 계속 경매 넘어가. 지금 경매 보이는 물건들은 물건이 되게 많아 보였거든요. 안타깝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0억까지 그게 자산을 해도 그러니까 자산은 약간 자산은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 그러니까. 내 돈이 내 돈이야. 그냥 자산은 약간 자산이어야 돼. 금융기관하고 뭔가 끼고 있으면 얘 마음이 상하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맞아. 마음 안 상하게 할 수 있는 현금흐름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맞아. 그러니까 얘 마음을 안 상하게 하려면 저희처럼 대출이 없어요. 근저당 9천 있었나요? 네, 7천만 원 받았더라고요. 상가 가치로 봤을 때 7천 이상이라는 네, 이상이. 훨씬이죠. 네, 이상이. 그래서 걱정 안 해. 따져봤더니 7천만 원. 7천이면 700 120%. 3대 50 월 이자로 치자면 30만 원 이하니까 이 사람은 별로 신경 안 써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어떤 상가나 볼 때 수익률 계산이랑 이자율 계산을 빨리빨리 바로 하셔야 되는 이유가 내가 이걸 3개월간 약간 못 갚고 연체를 하면 얄짤없다는 걸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맞아요, 진짜 냉정하고. 자산 내 거 아니에요. 은행을 끼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상가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세입자가 나갔다 그래가지고 새로 구해야 되는데 이 상가 임대료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저희가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저도 감이 안 오고 지금 세입자분이 부동산 사장님이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 아파트가 새로 지은 아파트에 그러니까 이 처음 우리가 조합원에다 받은 상가예요. 근데 이제 지금 6평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상가를 상가로 받으신 거예요? 그쵸. 상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처음에 될 때는 월세를 210만 원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상가에 이제 1층 단층짜리 상가가 이렇게 기역자형으로 이렇게 부동산이 한 서너 개 있고 건너편에 4층짜리 상가가 있어요. 그 입구에. 근데 이제 여기서 사장님이 이제 생각보다 이제 코로나 터지고 이게 거래가 잘 안 되니까 이제 나가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낮춰달라 그래가지고 190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지금 160까지 낮췄거든요. 주변 시세. 네? 주변 시세. 주변 시세를 저희 남편이 가서 물어보니까 부동산 사장님이니까 이제 다 오픈하고 얘기를 했나 보더니 다 막 그 정도라고 얘기를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제대로 물어본 건지 아니면 그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와가지고 어디예요 지역이? 저기 평촌에 거기 저기 평촌 레미안 푸르지요. 신축된 상가를 받으셨는데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1층이죠? 1층이 6평이에요? 6평. 적당해요. 네,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때 이분이 어제 이제 내놓으니까 12월에 나간다 했거든요. 내놓으니까 한 군데 연락이 왔대요. 근데 들어오겠다는 업체가 파충류 샵을 하겠다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진짜요? 되게 오래 가요. 아, 그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남편이랑 이런 분들이 경기를 했는데 타란툴라 파충류 요거 잘 돼요 요즘에. 잘 된다고요? 그러면 그 파충류가 조합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막 배들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돈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뭐 주변 상가가 싫어할 수는 있는데 요즘 안 싫어해요. 그러니까 근데 옆에 또 치킨집이 있어요. 좀 조합이 안 맞긴 한데 우리 신랑은 그거가 주변 상가나 이런 데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는 이제 임대 주고 크게 신경 안 쓰고 싶은데 파충류면 그 어드밴티지, 디스어드밴티지 때문에 돈을 더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동산 사장님은 남편이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140을 얘기를 했나 봐요. 맞았어. 그래가지고서 저희 여기 상황으로 돌아가 볼게요. 140을 받으면 다 받은 대출 이자가 통차져요? 저희가 대출은 없어요. 알부자였구나.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지. 140에 좀 깎아 200씩을 주면 깎아주세요. 뭐 요즘 살기 힘든데. 아니 그러니까 100%세요? 평생 이게 월세로 현금으로 50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돈으로 치자면 한 3억 정도가 있어야 만들 수 아니 근데 있거든요. 상가 대출이 없다는 거지 저희 개인 대출은 많이 있어요. 아 그래도 근데 거기 많이 있는 게 어디예요? 많이 주는 게 네, 어디예요? 사실 깎아준 걸 해가지고 상가 가치가 떨어지긴 해서. 아니 근데 저 주변에도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낮춘다고 해서 그것도 지금 미워 미워가 안 하지. 갔잖아요. 맞아.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되는데 맞아요. 감이 지금 사실 안 와요. 이게 도대체 일단 감은 어떻게 잡으시면 되냐면요. 네, 어떻게 해요? 그냥 받은 가격이 얼마예요? 저희요 조합원이어가지고 이제 결론적으로. 조합원으로 보지 일반 마시고 분양으로 가요. 일반 분양 기준으로 잡으세요. 결론적으로. 조합원 훨씬 싸니까. 얼마 모르겠어요. 조합원 얘기해봐요. 조합원 얘기해봐요. 조합원 조합원으로 그때 얼마였지 이게? 많은가 봐. 3억 정도 됐어요? 3억 6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럼 6억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6억으로 계산을 하셨을 때 대출이 보통 이제 일반인들은 7, 80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네네. 70으로 구조로 잡으면 네. 그러면 3 빼니까 1억 8천 내려가서 한 4억 한 6천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럼 4,600이 10%니까 2,300 나와야 되고 그럼 다른 사람들은 5% 이자로 보통 봤을 때 월 200 정도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 이하로 낮추면 안 되는 상가예요 원래. 대출이 이거를 200 이하로 낮췄으면 주변 옆에 있는 상가들은 지금 다 마이너스로 망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추천드리고 조원님께 말씀드렸게 그런 상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까 그 부동산 사장님은 주변에도 다 낮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치킨집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주변에도 다 낮췄다면 네. 이분들은 일반 분양으로 들어온 게 아닐 수 있어요. 다 조합원이에요?
모르죠 그건 저희가. 그러면 그런 거를 좀 물어보시면 돼요. 부동산에 다 알고 있거든요.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네. 상가를 상가로 바꿔줬다는 거는 그 상가가 아마 뭐 소규모긴 해도 많았을 거예요. 상가로 받을 수 있는 원래 조합. 거기가 시장이었었거든요. 네. 그러면 시장이었었으면은 그 조합원 상가 조합원들이 많을 거고 네네네. 그 거기 근처에 계약돼 있는 상가들은 일반 분양은 없고 물량이 다 조합원 분양만 있었을 수 있어요. 그분들을 배려해서 지은 걸 수도 있거든요. 기업자로. 네네네. 이제 맞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6억으로 보는 게 아니라 3억으로 보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제 3억 6천 정도 받았을 거예요. 네네. 그럼 이제 한 절반 정도 내려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 120, 30까지 내려도 이 사람들은 본전인 거예요. 그래서 160 정도 나오면 30 정도 월 남아 이 느낌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본전 금액은 120까지 내리시면 안 되는 거고 한 160 정도나 170 유지해 주시면 이분들은 그래도 좀 상가 버리지 말자 이런 느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지금 현재 이 정도니까 그 정도인데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150이나 160으로 받아주시면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제가 신축 상가 이제 분양도 해보셨지만 아실 거예요. 상가는 받을 수 있는 월세가 갖고 있는 상가의 가치하고 같아요. 이게 12개월 동안 나한테 들어온 월세가 내가 이자 빼고 남은 돈의 순수익이 몇 %냐로 계산을 해요. 평촌이라고 했잖아. 내 평촌이요. 평촌이면은 위치는 되게 한 좋아요. 5% 정도면 사겠다는 사람들이 나오는 시장이고 강남은 2% 3%만 돼도 사겠다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게 본전이어도 사. 가치가 상가가 오르니까. 네, 네. 근데 여기는 지금 처음에는 200, 한 4, 20, 30? 210? 210. 거기서 지금 내려왔는데 50, 60의 차이의 폭이 떨어졌잖아요. 네. 상가 가치는 여기서 빠진 퍼센트테이지만큼 그대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럼 20% 빠졌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애초에 조합원분야로 3억 6천 갔어도 이거를 지금 던질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 3억 초반이나 2억 후반대에 던질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역학관계에 따라 형성된 거지 가격을 더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버틸 수 있고 본인이 받은 가격으로 퉁쳐지냐 세이냐 내가 손해나냐 이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시장에 던지는 거예요 물건을. 그래서 그 상가는 숙성되기 전까지 한 10년이 제가 걸린다고 항상 얘기하는데 10년 후에 가격이 상가 원래 가치에서 많이 내려가는 게 보통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도 지금 8호선 뚫리기 전까지는 최초 10억에 분양받았던 사람이 5억까지 던졌어요. 그럼 자기도 5억을 그냥 던진 거예요 사실은. 장근 다쳤으니까. 근데 이제 다시 이제 방금 뚫리니까 조금씩 올라오고 있지만 원 분양 회복은 안 돼. 이게 상가의 10년치 고객이에요. 근데 이건 이따 이분 말씀 들으면 더 잘 알게요. 10년을 갖고 계신 거예요. 나 얘기를 오늘 통탄 있어. 마음이 너무 어떻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는 5억 손해 봤는데 뭐가 이렇게 좋아요? 좋은 게 아니고 아니 제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데이터를 내가지고 가지고 있는 제가 상가를 잘 많이 했잖아요. 되게 많이 했으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데 이거를 여기에 적용해도 다 맞다고 하시고 여기에 적용해도 다 맞다고 하시니까 전 지역이 비슷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하루 답답해가지고. 네. 근데 평소에 지금 입주가 신규 입주가 많아가지고 전세가가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지금 몰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파트 가격도 좀 그래서 많이 저는 하고 지금 있는데.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신규 전세입자나 뭐 신혼부부들한테 전부 다 평촌 가라거든요. 아, 왜 그러냐면 평촌이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힘을 못 쓰고 너무 지금 막 근데 고추장에 한 3천, 5천 들어와 보니까 네, 기다리세요. 여기 헬리오 들어올 때요 서울 전 지역 전세가 내려갔어요. 저 기억나요. 근데 나죠. 막 기자에 엄청 났었던 거. 영향이 많구나. 세대수가 세대수가 13,000이 들어온다는 거는 4만 명이 움직이는 뜻이고 4만 명이 움직이네. 이 둔촌도 그렇게 영향이 클 줄 알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른 수요를 죽여버려가지고 지금 재건축 가던 것들이 다 멈춰가지고 저희가 지금 산 거고요. 저게 운이에요. 둔촌 저기는 산 거야 산 거. 가다가 무너져버린 회사가 10개가 되는 바람에 산 거지 동시에 같은 물량이 터져 나왔으면 다시 전세금 하나 진짜 서울은 큰 거 하나 생기면 그러니까 거래가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서울같이 힘을 큰 지역도 그러게. 큰 지역인데 규모도 그만큼 크니까 전주에 만약에 13,000세대가 생긴다 그러면은 끝났지. 전주는 시장에 있는 모든 매물이 50%나 이렇게 그렇지. 60만밖에 안 되는 도시니까 그럼 도시 그 몇만의 그 비율 뭐 이게 뭐 몇 제가 세대나 이론 연구를 한 건 아니라서 그냥 경험담인데 네. 이론을 나중에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몇 세대? 그 어떤 도시에 네. 인구가 몇이면 몇 아, 세대가 몇 세대 적당하냐 50% 어느 이하로 떨어지면 50%까지 떨어진다라는 거 어떤 그런 제가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했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방은 항상 전주를 기준으로 잡아요. 제가 전주를 기준으로. 왜냐면 50만 이하로 내려가는 인구수에서는 지금 제가 설계한 이론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홍삼 먹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군산 의미가 없어. 군산 하나리움 시티에 들어가는데 제가 신권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30채만 미분양이 나도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묶어요. 위험하다고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시 자체에서. 그러니까 군산 지역을 예로 들자면 군산 지역은 3,000세대 이런 세대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가고 못 들어와요. 이게 들어오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가 다 죽어버리니까 들어올 수가 없어. 원주쯤으로 옮겨봅시다. 여기 50만 넘으니까 원주쯤으로 가요. 여기 3,000세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도 못 봤죠. 여기도 제일 큰 데가 1,000에서 2,000 안에 있는 거야. 그럼 3,000세대 이상이 어디 들어오냐? 서울, 경기밖에 못 들어와요. 유일하게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부산 정도. 광역시는 돼야 돼. 부산, 광주, 대구. 요 느낌 아시겠어요? 인천도 돼요? 인천도 되죠, 당연히. 서울, 경기권 수도권. 경기권이라고 그랬지 인천 얘기 안 하셨잖아요. 서울이 수도권 인천은 그냥 끼고 들어가. 인천보다 안 좋은 경기도 너무 많이 있고, 근데 인천은 어떤 메타적인 표본 추출이 가능해요. 왜냐면 얘는 시기가 제일 빨리 진입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들 다 진행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곳이어서 나중에 반짝 오르고 가장 먼저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은 투자에서 어떤 느낌으로 가지면 되냐면 나 진짜 서울 살고 김포 살고 막 일산 살고 싶었는데 아니 또 저기 평촌 가고 싶었는데 했는데 아차아차다 다 놓쳤어. 그때 인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고 팔고 나오시면 되고 다 놓친 지역 다시 돌아갈 때는 이제 지방으로 순회 공연을 좀 가셔야 되는데 가실 때 지금 제가 얘기하신 것처럼 서울 벗어났을 때 부산, 대구, 광주권까지만 대전도 조금은 저는 안 좋아 보이는 게 세종이라는 애가 하나 들어오는 바람에 이거는 데이터로 측량할 수 있는 어떤 그 폭이 제한이 돼요, 되게. 그러니까 원래 대전만 계속 있었으면 이것만 고려하면서 갈 수 있는데 세종은 어디 있냐면 천안하산에 엄청나게 많은 단지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회사들도 있고 하지만 중간에 대전에는 회사가 없지만 수요가 엄청 많은 근데 그 사이에다가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얘를 연구하려면 천안하산하고 대전을 같이 봐야 돼. 왜냐면 여기로 들어가는 사람은 둘 쪽에서 다 빠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세종이 3,000세대나 4,000세대를 막 올려가지고 아파트 8개를 조성해서 도시를 만들었다 그러면 천안하산하고 대전은 그때 빠져야 될 타이밍인 거예요. 근데 어김없어요. 가보지 말 거예요. 세종이 뜨고 있을 때 천안하산하고 대전 완전 풍망이 50%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규모로 묶으면 천안하산, 대전, 세종을 묶어서 서울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세종에 총 분양하는 게 막 2만, 3만 세대 정도가 들어왔다 그러면 천안하산하고 대전의 미래는 밝지가 않아요. 이게 수습되는데 최소한 5년에서 10년은 걸릴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맞잖아요, 지금. 10년 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아직 조금은 공부를 많이 하시기 전에는 좀 움직이시면 이건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고 예측이 되는 부분은 대구하고 부산하고 광주가 협업될 거 너무 당연한 일이라서 왜냐면 이 사람들 시민 다 죽어 있는데 여기 3,000세대 이상 들어와도 되는 도시거든요. 100만이 다 넘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절반 정도만 그냥 정량적 계산인데 경험이 아니고 정량적으로 계산하면 이쪽이 3,000세대 들어와도 되면 그 50만이나 60만 정도 돼서 전주는 1,500세대면 되게 타격 큰 절반 정도면 엄청나게 그러니까 전주나 이런 데서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발표된다 그러면 주변 시세를 많이 죽일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주에 법원 근처에 신도시를 지었잖아요. 그 어땠는지 아시죠? 전주 한참 잘 나가고 있는데 참으로 확 뽑아버렸어요. 거기가 다 거기도 하락했어요. 되게. 전주도 한 30% 빠졌습니다. 작년 2월 기준이에요. 근데 제가 전주 아파트를 갖고 있었는데 그때 팔았어요. 현금 순환이 안 되니까 너무 아까워요. 지금 1억 5천 올라왔어. 그러니까 회복도 되게 빠르죠. 전주를 기준으로 되게 작아요. 전주 사람들 똑똑해요. 되게. 수도권 빼고는 투자를 제일 잘하시는 쪽이 전주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광역시 지방 좀 밑에 계시는 분들은 반응이 완전 속도가 느려요. 내가 봤을 때 대구 지금 좀 올라갈 것 타임이라고 4월달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내려가서 분위기를 보면 다 죽어있다. 시장 뭐 누가 사냐고 보면 막 미쳐버려요. 지역 로컬들이 완전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뭐냐면 수도권 사람들이 왜 서울, 대구, 강주 가서 돈을 많이 벌었냐면 이 로컬들이 이 사람들이 게임 생각하고 정반대로 딜레이 되는 시간이 너무 길어. 근데 사실상 전주 가서는 돈 버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게 이 사람들도 빨라. 오히려 서울 마인드랑 되게 가까워요. 지금 봐봐요. 용수익 내는 거 오늘 보여드리는 거 장난 아니야. 물론 이제 여러 이제 고생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서 생활권을 보세요. 오히려 중간에 천안, 세종, 대전이 있지만 오히려 서울 사람들하고 비슷한 서울 경기 사람들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쪽이 전주 중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주가 한 2년 후에 입주 물량이 한 11,000세대 정도. 한 2, 3천. 지금 분양한 데가 엄청 많아요. 원래 이제 전주는 진입 타입이 이제 제가 전주 진입했을 타이밍은 한 5년 정도 물량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주 이렇게 폭발하고 있는 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 조사가 사실이면 적정 수요가 아마 6,600 정도 될 거예요, 전주가 매년. 근데 이게 많이 지금 2배 넘어갔잖아요. 그럼 25% 정도 하락한다고 봐야 되니까 지금 나올 타이밍. 나와야 돼. 아이고. 지금이 나올 타이밍이죠. 그러니까 전주는 이거 실제로 보시면 지금 확정돼서 이게 준공된 거. 착공된 데가 아니 착공된 들어간 데가. 착공 들어간 데가 11,000세대가 예정돼 있어요. 진짜요? 착공이 된 게? 어머. 그러니까 허가가 아니고 허가가 아니고 그땅 팠어. 땅 판게 착공이잖아요. 준공하고 착공하고. 섞였다. 그러니까 준공인가 뭐 착공인가 다 다른데 지금 같이 보셨을 수도 있고. 2년 3년 후에 입주 물량이 11,000세대 정도 된다. 아, 그럼 착공이에요. 그 착공이. 그렇게 언론이 났어요. 이미 그럼 지금 나와야 돼요. 보도 자료가 나와요. 네. 그건 아니다. 올해하고 내년 정도에는 전주에서 나와요. 나도 우리 빨리 팔아야. 근데 뭐 그 핵심 극지를 갖고 계시면은 25% 정도는 하락은 정말 잠깐이라서 다시 회복하는 것도 금방이니까 그냥 살면 그냥 팔면 다시 못 와요. 한시적 일가구 2주택 비과세대로 활용했거든. 지금 두 가구잖아요. 금암동을 사가지고 그래서 원주택을 비과세로 팔고 또 다른 데 수도권으로. 근데 지금 계약을 맺었으니까 잔금일자 기준이 아니고 잠깐만요. 잔금일자 기준이 아니고. 이 가구는 언제 기준이에요? 소유권은 아직 아니고 계약만 아니 이미 그 등기는 저희 거죠. 등기가 저희 건데 등기를 넘기는 시점이니까. 넘기는 시점은 내년 6월로 잡고 있어요. 거기 그 지주. 그럼 내년 6월 이전에 예약해야 돼. 팔아야 돼? 원가구. 맞아. 순서가 먼저 팔면 안 되잖아요. 순서가 바뀌면 이거 차이 하나도 못 맞아 없어요. 맞아. 세금 근데 제네시스 박인가 그분 강의 듣고 내가 진짜 막 7억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 양도세. 서울 기준으로는 10억 넘게 왔다 갔다. 이분도 지금 이분도 잘 모르고 만약에 주택수 하나 지금 뭘 먼저 들어가는 관계를 토지 그 꼴랑 50만 원짜리 잡았으면은 앞에 거 비과세가 시도 없어. 갑자기 운전을 갑자기 그거는 진짜 뭉투라서 아무 생각 없이 셀프필할 뻔했어. 주택인데 아니 뭉투라서 아무 생각 없이 뭐 하실래요? 그래서 네? 그러고 그러는데 그거를 집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 있었던 집이니까 거예요. 그것도 집이니까. 집인데 근데 그걸 운전을 하고 가다 갑자기 그거 집이었는데 그럼 그것도 주택이잖아. 실부님 등기 빼줘요 빨리. 그럴 뻔했어. 왜냐면 여러분 지금 되게 핵심 문제 갖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10억 단위가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세금 차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최고세로 갔잖아요. 거의 반 뜯어가니까. 10억 비과세 딱 노리고 일식이 딱 맞춰가지고 10억을 남기고 5억밖에 못 가져가요. 시겁했잖아. 그거는 저 등도에 땀날만 해요. 운전하다가 갑자기 진짜 시리땀 날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근데 너무 작은 돈을 좀 큰 돈이었으면 이거 갑자기 500만 원 쫓아가서 무의식 중에 그냥 그거 머릿속에 없는 거야 그냥 근데 아무것도 이게 없었는데. 금방 팔릴 물건도 아니야. 이제 맞아요. 갖고 있어야 돼. 갖고 있어야 돼. 진짜 주택은 봉투로 들어가는 게 아닌 거 같아. 맞아요. 꼭 그렇게 생각하세요. 주택공투는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컸으면 인지를 했을 건데 500만 원이니까밖에 안 돼. 그래서 이제 제가 설계한 어떤 몰랐던 사항은 수강생 분들 중에도 이게 지금 자산이 되게 많은 분들이 좀 오셨지만 자산 없고 아직 자기 명의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명의를 하나 하고 나머지는 현금만 드는 거예요. 중간에 뭐 그런 과정들은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알려지기를 바랬던 이유는 뭐냐면 공신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이걸 사람들이 믿잖아요. 안 믿으면 이 사람이 자기 거라고 해버리면 끝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강남 어벤져스도 그 거래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이거 사실 주장해버리면 불법적인 요소를 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 사람이 다 가져가 버릴 수 있거든요. 소송 길게 하면. 그러니까 잘못 걸리면 이건 리스크가 너무 큰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택은 앞으로는 이제 제가 공신력이 좀 생겼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는 단기 매도가 가능한 거래 가능한 물량이 하나 딱 나오면 이름 명의 태울 수 있는 사람 한 명 거에 그냥 현금만 지원하는 식으로 들어가요. 그게 나을 것 같아. 그러면 여러 개를 할 수 있잖아. 네, 그렇죠.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이 명의를 하나씩 다 드려야 되는 상태인데 이 사람들 지금 주택수 다 잡혔어가지고 나이스. 그냥 분양도 못하고 또 미안해 죽겠어 지금 팔지도 않으니까. 네. 현금 키웠다는 얘기. 1억 이하는 거기 법인으로는 안 돼요? 법인으로 바꾸면 또 취득세를 바꿔야 아니 돼. 애초에 출발 애초에 법인으로 모았겠죠. 1억 1억 이하는 상관없죠. 1억 이하는 개인이어도 상관없어요. 아, 주택세 안 들어가. 아 그래요? 그럼 저는 이거 개인 이거 1억 이하인데 이거 1억 이하에 공시가? 당연하죠. 공시가 아무튼 감정가는 1억 5천이었어.
그러면 공시가 공시가 1억 이하는 주택세 산정이 안 되는데 한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양도세 요건을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뭐가 제외되는 거 취득세에서 제외되는 거고 네, 적용되죠. 양도세는 좀 다른 문제. 양도세는 그러면 2억 이하건 아니건 네. 무슨 수준형 주택? 무조건 자파. 그러니까 양도세는 누구한테만 혜택을 주는 거냐면 네 한 채 갖고 있지? 아, 네. 이거야. 한치인 때만. 예. 아, 그럼 지금 1가구 2주택을 재주택을 팔아요. 지금 이거를 세금 등기를 나중에 그거 할 때는 세금 신고를 취득세를 1가구 1주택으로 일단 하면 되는 거죠. 일단 그리고 나중에 주택까지. 나중에 만약에 못 팔면은 과세를 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1주택으로 신청. 지금 원래 갖고 있던 송파께 있고 지금 강남께 생기셨잖아요. 이걸 취득할 때는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1가구 1주택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저거 팔고. 팔 때 이걸 팔면 안 되거든요. 먼저 봐야 먼저 순서를 잘. 1년 네, 1년 후에 이거 산지 1년 후에. 매입하고 3년 이내 네? 뭐가? 이거 산지 1년 후에? 아 근데 지금 이미 오래됐으니까 아니 상관없어요. 오래됐으면 상관없어. 저쪽은 오래돼서 이거는 뭐 엄청 오래갖고 한 10년 넘었어. 그거는 그냥 좀 비과세. 이거는 장기 보유까지도 갈 수 있어요. 나중에 비과세 요건이 안 되시더라도 10년을 가지고 계셨으면 장기 보유했어. 너는 투기 목적이 없었네. 할인해줄게 이런 게 있어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하는데 이것도 문재인 때 혜택을 없앴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토지는 5년부터 시작이고 주택도 있었는데 주택을 없애겠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던 거예요. 그때. 그게 굉장히 크더라고. 엄청 크죠. 세금을 반 뜯기냐 안 뜯기냐가 땀 날만해요. 딱 나서 500만 원 때문에 지금 500만 원 때문에 인투에 500만 원 던지는 거거든. 평가. 5억이 날라갈 뻔했어. 진짜 조심해야겠다. 운전하고 주택 수는 진짜 조심하시고 네. 1억 이하를 취득할 때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양도세 관련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분양권도 주택세 들어가잖아요. 네. 취득세 양도세 들어가요. 네. 분양권도 한국으로. 그러니까 다 막아놨다고 보면 돼요. 다. 그러니까 지금 구성남도 미분양 날 적이 아닌데 미분양이 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에요. 평촌도 미분양 날 뻔했어요. 평촌도. 그러니까 원래 미분양 나는 적이 아니에요. 거기가. 절대로 미만이 날 수가 없는 나는 거야. 30대 1을 본 적이 없는데 올해 이상한 거고 작년 이상한 거예요. 그 평촌에 사신 분들 되게 많은데 저도 평촌 너무 좋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내가 갈 수 없으니 니들이라도 좀 들어가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어디에 있어? 한 분이 어디에 있는 거야? 사천 안양 과천 안양 인덕원 인도원역에 있는데. 뭐 요즘에 보면 어디예요? 신도시 조성하는데 포일 네. 모르시나? 교도소도 있어요. 거기가 정치인들 특급 수용소예요. 거기를 내보내라고 했는데 의학을 보내려고 했는데 의학에서 안 받아가지고 저기 저는 갔다가 되게 싫은 게 뭐냐면 그 교도소 좀 이렇게 멀리 보내면 되지 안 않나?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교도소 있는 데가 원래는 조금 외곽 지역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주변에 대만이 모아가지고 이제 시내가 돼버린 그 큰 단지 안에 교도소를 엄마를 않아. 거기 이제 막 전철 생기고 막 그러거든요. 그걸 이제 얘 가긴 가야 돼 어디로. 빈살에 내가 초품화는 받지만 교품화죠. 기지가 엄청 와 교품화 진짜 재밌다. 전철 생긴 데서 내리면 교도소 바로 해요. 이동은 해야 될 것 여기 같아요. 문정도 그런 진짜로. 거잖아요. 법원. 그러니까 저기는 근데 전기 수감 교도소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갖다 놓는 데니까 저기는 그러니까 통치하는 느낌으로 생각해요. 그래도 엄청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와.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은 다 TV에 나온 사람만 있는 거예요. 거기 와. 청송으로 보내야 되는 거죠. 네. 비싼 땅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가평이나 청평 이런 데로 보내도 될 것 같은데 왜? 거기다 공기 좀 좋은 그런 데 좋네. 공기 가서 힐링하고 오라고? 수도권하고 거리가 멀지도 않고 굳이 맞아요. 수도권이 그게 있어야 된다 필요가 있다고 행정부에서 많이 인정을 한다. 거기서 반대하겠다 그 지역에서. 아니, 미치.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전화를 보내라고 했더니 그 지역에서 이제 난리 왜 났다. 아빠가 이렇게 된 갈 데가 거예요. 없는 거야. 계속 이렇게 입지를 했는데 그러다가 모르겠네. 아 그래서 보내지 못하고 없애버리는구나. 성동구치소도 지금 없애버렸잖아요. 여기 아파트 들어오잖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을 안 하고 그냥 아예 소멸시켜버리는 거지. 그리고서 이제 아예 새로 뭐 짓든 거 이렇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저 멀리. 법무 배송에서 작업을 하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은데 부지가 워낙 크기도 하고. 이런 건 강원도로 보내면 돼. 정선 이런 데 있잖아. 팽왕촌. 네, 그렇지. 거기를 어차피 아무도 안 사니까. 같이 정치 있어가지고. 공개 엄청 커. 아,
일단 이거 투자하신 거 좀 볼게요. 네. 이분도 너무 투자를 잘하셔가지고 이런 투자 몇 번 더 하시면 신기하다. 그러게요. 올해 4월에 낙찰 지난번에 막 하시더니 너무 대단한 분이세요 진짜. 어쩌라. 아니 운이 되게 좋았던 운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갔는데 사실 운도 그런데 만약에 지주택에서 이거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해도 그래도 괜찮죠. 그래도 저하고 얘기하실 때 괜찮았잖아요 수익률이. 네. 그래서 만약에 진짜 재개발 기다리시면서 그런 마음이시면 지금 들어간 돈 자체가 얼마 없으니까 뭐 한 2천 정도밖에 안 들어갔어요 처음에 네 그렇죠 처음에 대출하고 포함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뭐 천에 한 3, 40 이상이 나오면 수익률이 되게 괜찮은 월세 게임이잖아요, 그죠? 1060 그러니까 봐봐 월세 투자로서 내 돈 2천 들어갔는데 거기서 뭐 이자가 4천에 대한 이자가 5천에 대한 이자가 좀 나와야 되니까 월 2, 30 까고 나면 30만 원 남는 거잖아요. 2천 넣어서 30 남은 거니까 수익률이 대략 봐도 한 2, 30% 되잖아요. 굉장히 투자 잘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월세로 갖고 있어도 되게 괜찮은 투자인 것 같은데요? 라고 하고 이제 들어가기로 한 건데 근데 지주택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거의 3배 되는 가격이에요, 거기까지 들어보니. 사겠다고? 지금 1억 9,500 그러면 이거 7천에 가져가는 거 아닌가요? 7,600 이게 2배 훨씬 넘지. 2.5배 되는 거 들어가니까. 2.5면 보통 3배라고 얘기하지 이렇게 줄이지 않는데 이거 줄이시네. 야. 몇 번이요? 줄이시네, 줄여. 5일 51, 56. 5일 51, 56. 5일 5일이요? 한번 볼게요. 네. 등기부 이제 다 보실 줄 아시죠? 저하고 하신 분들은 뭐 등기부 표제부터 보는 거. 단층주택이고 69제곱미터 들어갑니다. 63이니까 60 이상. 60 이상한테 입주권 준다는 얘기는 서울만 있을까요? 지방에도 있을까요? 지방에도 있어요. 서울 경기만인가요? 네, 작아요, 작아. 지방 내려가면 뭐 50이든 40든 지자체 작아져. 느낌이 있는데 서울은 더 진입하기 어렵게 만들고 크게 크게 하게 서울 기준으로 60도 외우고 있는 건 제일 진입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60, 임야 60 이런 것도 다 같이 나와요. 서울이면 뭐 어려운 거죠. 전산이기 차고 발견해가지고 넘겨놓은 거에서 본번하고 두 번 차이 아무것도 권리상 차이 없다는 것도 이제 여러분 다 아시죠? 이것도 여러분들 저기 뭐 후기다라는 걸 제가 열심히 좀 읽거든요. 열심히 읽으면 어떤 걸 좀 더 해야 되겠다, 어떤 걸 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번에 신탁이나 이런 거 한 거를 빼야겠다고 속으로 생각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 들어온 380명 거의 다 알아듣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후기에 감사하다는 말 되게 많더라고요. 신탁 그 설명해 줘서 빼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신탁하면 소유권 확보의 표기가 되는데 근저당에는 표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탁 원부를 따로 떼봐야 되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신탁 원부를 뗐는데도 거기도 안 나와 있다. 그럼 명의 신탁인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지금 은희님이 한참 설명했지만 대부업체가 질권 잡고 근저당권을 가지고 거래할 수 있다는 얘기 이제 기억나시죠? 이거는 개념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신탁회사지만 돈이 한정, 무한정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탁회사가 계약되어 있는 단위 농협에서 돈을 가져와. 그리고 이 단위 농협에다가 신탁 소유권을 질권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거래가 가능해요. 이 자금 조달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 영업 사원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이제 술 먹고 그런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눈싸움하고 이런 게. 이해되세요? 여기에 안 해줘도 되잖아. 여기에 안 해주고 내가 신탁사 갑이면 뭐 여기 농협 안 해주면 여기 할 건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느낌 아시겠어요? 이거 핸들링 하신다고 했던 게 아까 저기에서 이제 55 경매 취소시고 이런 소유권을 갖고 있는 분들 이런 핸들링들이 가능해요. 결정권이 자기한테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용인농협이 신탁 원부 떼니까 나왔어요. 이게 종훈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일부에 저당 잡힌 금액은 안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듣기로 볼 줄 알아야 돼. 이거 신탁 원부 떼냐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대화를 나눠서 아이디어나 추론 차원에서 많이 진행을 하지만 지금 준비해갖고 오신 실무적인 서류가 없다. 그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다 가능성 1, 2, 3, 4, 5인 거지. 그걸 최선과 최악 끝까지 가보는 거지. 증명된 게 없으니 오늘 3시까지 하실 일은 이것들을 다 모아보시는 거다 했더니 싹 모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가서 무릎 꿇고 하든 뭐 화를 내든 해결이 가능해요. 담당자 직원들끼리의 권한 싸움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돈은 어디에 갚아야 돼요? 신탁사에 갚아야 돼요? 농협에 갚아야 돼요? 그죠? 근데 농협에서 한 3개월 내가 이자를 밀리네?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내가 아니죠. 경매를 내가 바로 넘길 수는 없지. 질권 잡힌 사람이잖아. 저기 신탁사하고 조율해야 되는 거예요. 조율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바로 경매를 넘길 수 없으니
임차권 물권 대상에 제한을 걸어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임차권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 승계를 하지 못하는 제한을 걸어놓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장사 못하게 하는. 그렇지, 장사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은 뭐냐면, 네가 이렇게 장사를 못하게 묶어놓으면 1층에 상가가 9개도 넘게 있는데 그중에 3개는 공기지만 6개는 들어와 있는데 얘네들 지금 다 묶어놓을 거냐, 이러면 네 손에 더 클걸? 이자 더 오랫동안 못 갚을걸?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안 좋은 상황이 된 거예요. 가서 이제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탁사 직원이 가서 비는 게 아니라 대출받던 법인 직원이 관련된 이 임차의 계약을 맺었던 사람이 가서 거기서 빌게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법률 용어로 풀면 되게 어렵지만 다 사람 관계예요. 맞아.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법적으로 해결이 되어 있는 표현 양상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조금만 이해하시면 단계별로 있는데 초보에서 중수로 갈 때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돈 빌렸다는 권리도 거래가 가능해? 이게 일단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파트도 아니고 현금도 아니고 물건도 아닌데 이걸 거래한다고? 이 증서를? 가능해요. 사실 우리가 많이 이걸 어렵게 생각해서 그렇죠.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똑같은 거예요. 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서류나 어떤 사실 하나를 우리가 관념적으로 믿고 그렇게 되겠지 하는 거예요. 쌤도 MPL 하나 사업자에서 MPL 하세요. 저요? 아, MPL 하고 싶어. 차근차근 밟아갈게요. 지금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제가 가르쳐드렸더니 그걸 먼저, 은인이 형은 더 먼저 하실 것 같은데, 이거 새마을금고 가면 그 지금 채권자 그 담당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지식을 충분히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 한 명만 만나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MPL 접근할 거면 어떻게 할 거냐면, 새마을금고에 MPL 영업을 하러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보통 직함 과장이나 부장을 붙여줘요. 이분 연락처 하나만 따면 이분하고 교제를 어떻게 하고 관계나 신뢰를 어떻게 줬냐에 따라서 이분이 물건을 다른 데 줄 때 나한테도 하나씩 보내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지, 그렇지. 복도방이랑 똑같네. 네, 영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동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금매물을 자기야 일로 와봐. 친한 사람 이거 금매 나왔어. 이거 잡아. 그런데 이제 그게 관계가 계속 유지되려면 내가 실제로 거래를 해줬어야 돼. 그렇지. 1년에 한 건, 1년에 두 건이라도 그렇지. 계속 해줬어야 나한테 물건을 주는 거지. 그 사람이 나한테 와갖고 한 번 거절당하고 두 번 거절, 세 번 거절당했는데 다음에 나한테 주겠어요? 오질 않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생활공고에 머물러 있는 일이 아니라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일반 1금융권은 뭘 하느냐? 일반 1금융권은 그냥 그 담당 직원이 영업을 하는 게 아니고 걔가 그냥 경매를 쳐요. 법무 담당이에요. 변호사가 주로 있거나 법무사 출신을 고용을 해가지고 얘는 계속 하루 종일 경매 넘기는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경매 넘기는 저 소리 하고 있잖아요. 저를 거기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계속 오늘 6건, 오늘 7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업무를 새마을금고는 경매 넘기는 대신에 미리 이거를 우리가 감손 처리를 해가지고 얘들이 회계장 쓰는 게 6월하고 11월에 쓰거든요. 근데 이 투 타임에 새마을금고는 단위인 거 아세요? 단위 지점인 거 아세요? 단위 지점이라는 말은 뭐냐면 회사가 네. 이름은 다 새마을금고인데 이 새마을금고가 아니야. 치킨 프랜차이즈 지점 같은 거. 사장이 망했다고 해서 본사가 망하는 거 아니야? 지경이 아니고 너무 그냥 다니는 아, 앞에 간형에 붙은 게 단위가 그 말이에요. 중앙에만. 그래서 이 금고 전산 시스템이 오늘 대출 받았으면 이쪽 금고에는 안 떠요. 그래서 대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다가구 물건 갖고 있는데 송파에서 받아갖고 금정으로 갖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2번 더블로. 물건 맞아. 내일 돼야 하는 거니까. 내일 돼야지 알잖아요. 그걸 알고서 그래서 경매 너무 먹어봤어. 이런 것도 수업하다 보면 느낌이 되게 재밌는 면이 많이 있고요. 은희님 되게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 영업 담당 직원 한 명을 알면 지금 MPL 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경매를 해주면 부사장하고 거래를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만약에 인맥으로 틀 수 없으면 어떻게 틀면 되냐면, 그 스피드 옥션 검색하다 보면 상단부에 NPL이라고 써 있는 거 보여요. 그 물건은 담당자 전화번호 옆에 있어. 맞아. 그게 전화해보면서 인연이 닿는 사람을 만나면 돼요. 제가 이거 사올게요. 이 근저당 어? 대기업을 차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본금 좀. 좀만 기다려요. 신뢰를 좀 쌓아서 우리 같이 합시다. MPL 사실 많이 남아. 혼자 하면 안 하게 돼요. 팬이 받으라고. 많이 남아. 많이 남아요. 많이 남아요. 근저당을- MPL 하고 싶은 거야. 근저당을 할인해갖고 사올 수 있는데 그럼. 경매 넘기면 다 공연 받잖아요. 넘기면 또 다 받고.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고용하면 비싸잖아요. 이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이 경매 승률을 캡 처리해주면 좋은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을 고용하는 비용을 가지고 그냥 그 돈을 싸게 처리해버려요. 이미 차익을 받고 가져오는 거야. 땡처리, 땡처리. 그러니까 만약에 변호사를 둔다 그러면 뭐 2억 정도 줘야 돼요. 은행에서. 그런데 이 2억이면은 이 사람들이 규모가 1금융권은 감당할 만한 규모인데, 이 사람들 뭐 법무팀 3명 둔다 그러면 여기 인건비로 들어가는 건 3, 4억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3, 4억을 새마을금고는 어떤 수준으로 처리하냐면, 이 3, 4억을 300짜리 월급쟁이 하나 영업사원으로 앉혀놓은 다음에 얘한테 팔아보라고 하는 거야. 결손이 4억만 안 나면 돼요.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 사람의 능력은 뭐냐면,
자기가 팔아오는 게 사업 결손만 한 해에 안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 예산 결산 6월 11월 할 때. 그게 자기 능력이에요. 이거에 어드밴티지로 받겠죠? 그러니까 기업이 사업 설계 진짜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다 이거 인건비 싸움인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NPL을 은행 가서 사려고 하면 안 되고, 옛날에는 응답하라 2988 이런 데 있을 때는 성동일 그 아저씨가 NPL 같은 것도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어요. 개인도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럴 때 NPL 책이 엄청 많이 나와.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지금 다 묶어놨고 일단 제도적으로. 그리고 1금융은 그런 전문가를 고용해서 하는 것이 더 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해버리니까 경매 시장이 활성화됐고요. 그 대신 아직도 그 영역이 닿지 않는 새마을금고는 조금 더 위험한 물건을 하니까 자꾸 나와요. 지금은 거래하는 새마을금고 뭐 자산 유동화에 대한 걸 들어보셨죠? 네. 그 유동화 전문 회사가 이런 대부 업체 회사예요. 그럼 이제 하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새마을금고에서 이 300짜리 월급 주는 사람도 고용하기가 싫어. 그럼 물건 하나씩 생길 때마다 유동화회사에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NPL 물건을 뜨는 그 물건을 잘 살펴보면 여기 유동화회사라는 말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 회사에다가 그냥 의뢰를 하고 여기에 수수료를 주는 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5%, 50% 이렇게. 이해되시죠? 통세 시장을 이게 완전 전세 시장이고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영역. 하세요. 저 잘하고 있는데 딴 거. 아니 이거 결국은 다 여성적 사람. 그러니까 이거부터 좀 하고. 우리 딸을 좀 먹혀가 좀 잘 키워놓고 유치원쯤 보내고 초등학교는 가야. 한참 또 이런 멀었네. 아직 치카를 잘 못하니까 이빨은 지가 닦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빨은. 세수는 지가 해야지. 엊그저께 무료강의 하셨었잖아요. 저희 딸내미 그거 듣고 엄마 하나도 못 알아듣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생인데 이제 관심을 가져가지고 제가 그냥 한번 이렇게 한테 그랬더니 들어보겠다고 이제 지금 뭐 나랑 같이 듣는 건 아니고 지가 이제 엄마 무슨 말인지 얘는 이제 아무것도 경험이 없으니까 뭐 그냥 점점점점 한국말이긴 한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큰일이야. 이거를 좀 더 많이 알려드려서 일단 제가 첫 번째 목표를 세운 거는 이렇게 좀 지금 우리 네 분 모이신 분들은 다 지금 경험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런 거나. 요즘에 비할 바가 아니 근데 아, 참 미치겠어 진짜. 지금 우리 20, 30대 그런 초경험, 무경험자들을 네. 상대로 상대적으로 우리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인데 제 수업을 듣거나 뭐 챌린지 참여하시거나 하시면서 본인들이 본인 변화를 스스로 느끼잖아요. 옛날에 그냥 무작정 하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안 그렇잖아.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되셨잖아요, 거의. 무작정 하면 사실 많이 실수하고 배우잖아요, 되게. 근데 이게 실수가 사실 돈이 폭이 크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한 1000명 정도가 돼주시면은 그 안에 어떤 사람이든 들어있어요. 저는 진짜 여기 4명만 해도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밝힐 수 없는 것들이 좀 많아서 그렇지 장난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다. 근데 아무튼 전 아무것도 없어요. 제일 많아. 제일 많아요. 정말 제일 많아 지금. 아니 되게 아니 진짜로 아니에요. 진짜 어?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진짜 아니라고. 아니 진짜 대출을 못 받고 있잖아요. 제일 쏘가리 같은데. 하여간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렇게 되고 나면 그분들 중에서 아마 이쪽을 되게 잘하고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미 근저당 거래나 NPL 쪽을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아니면 이게 지금 강남 쪽에서 하시다가 NPL 쪽을 제가 이렇게 아이디어만 드렸는데 누님처럼 컨택해갖고 지금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어떻게 성공하고 있는지를 제가 힙업하고 있으니까 한 1년쯤 볼게요. 진짜 초보부터 시작했는데 어떻게 돼 있으신지를 좀 보고 그 거래 메커니즘을 트면 근데 어차피 물건 그냥 시장에서 거래하는 거 똑같아요. 나왔는데 사실래요? 이런 느낌이어서 그걸 제가 중개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만들지도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세요 지금. 아이디어 주신 거예요 그냥. 근데 아직 이제 거기까지는 좀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우리 애가 숟가락을 너무 잡고 그게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이게. 남의 물건 받아서 경매 넘기고 막 하는 일이 중간에 조금 그런 일이 많아가지고 제가 힘을 가장 많이 얻는 일을 여기서 난 강의하는 일에서 힘을 진짜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이게 달라지는 게 자꾸 눈에 보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해서 저는 어른이면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자기 세계가 확립이 돼 있는 사람은 뭐가 들리겠어요. 본인이 쭉 가는 거지. 근데 배우려고 오신 분들 진짜 다르다는 생각 많이 했고 그래서 너무 일단 이게 재밌어요 지금. 재밌어 좀 하고 있고 재밌어야 돼요. 저는 좀 재밌어야 돼요.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고 재밌어야 하는 것 같아요. 생뚱맞은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상가 임차인 그 계약서를 했는데 확정일자를 하나도 안 받아놨어. 상가인에서 확정일자를 하나도 안 받았다는 상가 계약서
상가 그 계약서에 임차인이야 내가.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하나도 안 받았어. 배당받을 생각도 없었고 이 사람은 뭐 7천만 원인가 때문에 이 상가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안 받아도 상관없죠. 안 받아도 상관없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경매에 넘어갔을 때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받아놓는 게 중요한 거고요. 이게 그 사업 시행일자라고 보통 얘기해요. 우리가 그 확정일자를 퉁쳐가지고 둘 다 표현하는 게 아니고 사업 개시 연월일 표기되어 있는 사업자 등록증에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중요해. 확정일자를 표기하지 않아도 이게 그 확정일자로 퉁쳐지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게 임대차 보호법하고 달라. 주택하고 상가하고. 그리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최우선 변제에 해당 대상이 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반지하도 530은 넘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들어가는 사람 자체가 나는 우선 변제 대상인 것만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저당이고 7천 잡혀있다고 내가 그 뒷순서로 했을 때 미날짜로 들어가면 나는 그냥 저 사람 다음에 받으면 되는데 라고 생각했을 때 그 금액이 그러니까 대출 많이 받아놓은 상가에 제가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6억 상가인데 5억 7천 대출돼 있어. 이런 거예요. 특히 시세 조작 같은 걸 좀 해가지고 그러면 저 사람은 저거의 대출금의 이자를 월 얼마 내고 있는데 이런 계산이 되잖아요. 임차인들도 이걸 보고 들어갈 줄 알아야 되는데 안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종원님처럼 이렇게 엄청 고수도 이걸 안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못 본 거지. 숨어 있잖아. 숨어서. 그렇지. 그때 그걸 떼봤으면 신탁원을 안 떼보신 거죠. 원부를 안 떼본 거예요. 안 보이네. 근데 부동산 거래 때 원부는 제시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신탁원도 다. 의무예요. 아, 신탁원은 무조건 제시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봤을 거예요. 봤는데 숫자가 안 보였을 수도 있고 그 이자를 얼마 내겠다는 계산보다는 순간 들어갔을 때 내가 실이 주변에 있는 데보다 왜 이렇게 싸지 임차료가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좀 의심을 했었어. 옆 건물 가면 500인데 여기 왜 320이지? 그러니까 의심을 했었어. 나는 의심이 드는데 이거 이자도 못 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안 하시면 이제 1, 2년 뒤에 이런 화살로 돌아옵니다. 벌금도 못 받고 이번에 일단 잘 맞고 제가 뭘 걱정해요. 이모님과 상담할 때 난 종호님 걱정이 하나도 안 된다. 지식도 이렇게 가지고 이 정도까지 다 됐는데 지금 종호님 다음에 받은 사람은 이 일이 계속 생겼는데 어쩌나요? 이거 사실 미안한 얘기지만 한 통과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더 걱정이 된다. 그분은 이만큼의 지식도 없을 거고 가맹점 프랜차이즈 계약했다는 얘기는 그냥 엘레강스하고 우아하게 그냥 사업해 보려고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실제로 많이 불러본 사람 같지는 않은데 이분이 받을 손해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막 얘기를 하니까 잠깐 대화가 둘 다 멈췄어. 생각하다가 이거 알려드리는 게 좋을까요? 하다가 결론을 이제 나중에 알려주신 거. 그래도 이거 거래를 형사에 대비하고 취소되지 않게 하는 게 좋으니까 안 알려드리는 걸로 저는 결정했다고. 왜냐면 종원이도 혼자만의 것이 아닌 거예요. 가족도 있고 그게 투자자들이 다 투자한 돈이 묶여 있는 거지. 그러니까 냉정한 결정을 할 때 제가 생각하는 건 그 임차인 느낌이려면 이것만 좀 알고 이런 지식만 좀 알고 있었으면 본인이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었어요. 성지 씨 갖고는 안 돼. 알았어요. 이거만 보지. 이게 어떻게. 일단 그리고 다 고수 되란 얘기. 보이는 안 보이는 것 같아. 내가 강하려면 안 보이는 건 안 보여. 네. 내가 알아야 제대로 보이는 것 같아. 근데 아예 그런 거에 노출이 안 되나? 그게 눈앞에 있어도 아니 그게 알아도 알아도 내가 안 보여. 재수가 없으려면 안 보여. 제가 저 이번에 들어간 거 물건을 듣기부를 보고 들어갔거든요. 네. 듣기부는 보고 들어갔죠. 듣기부 보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새로운 게 보여?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끊고 괜찮네, 이렇게 괜찮네. 괜찮네 하고 딱 들어가는데 나중에 이제 다 되고 나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딱 보는데 그때 발견한 거예요. 뭐를? 명의를 주택을 다른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채무자고 자기 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등기부상에서 다르게 다른 사람이 그 부모가 집을 보증서 준 거에 또. 그러니까 그 있는 사람이 나이가 7년생인가 살아요. 사는 사람이니까 자식은 성은 다른데 뭐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이 근데 자기 집을 내어줄 만큼 진짜 좋은 거. 나 당연히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사는 어떻게 사람은 다른 살았는데 사람이 산다. 아니 질문 되게 많은데 이 질문을 제가 편하게 요약해드리면 소유주하고 채무자 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경험해요. 다른 경우가 되게 많은데 조사 내역 없음 그거 얘기하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채무자가 사는 사람이 채무자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 자기 집을 자기가 이제 돈을 못 갚아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경매가 된 거예요. 네, 저 담보 제공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집을 옛날에 옛날에 드라마에서 보면 담보 제공인가 뭐 그런 거. 그걸 늦게 알았어요. 담보 잘못 썼다가 보증자
잘못 써서 망했다 뭐 이런 거. 아. 요즘에는 그런 걸 써주는 사람이 잘 없지만 응답하라 이북갈걸 성동이도 그때 본인 잘못 엄청 써서 유행이었죠. 하다못해 취직할 때도 이런 예전에 거? 예, 예. 이 연대보증 그런 거 있어. 그 연대보증에서 맞아, 걔가 맞아. 회사에서 사고 치면 여기한테 책임 묻고 뭐 그랬다던데. 맞아. 그래서 아니 갑자기 그걸 보고 나서 아니 그걸 생각을 못했어. 사실 그 자기 집을 내 집을 다른 사람한테 담보를 줄 거라는 걸 상상을 일반인은 생각을 잘 못하죠. 생각을 못했고 당연히 그냥 이름은 말고 금액 보면서 1번, 2번 요것만 보았는데 나중에 딱 봤는데 이름이 다른 거야. 이게 뭐지? 생각해보니까 지금 사는 사람은 나이가 많고 이제 보증 잡힌 사람은 나이가 젊고 왜 집을 딴 사람을 왜 줬지? 보통은 자식이에요. 손이 달라. 다른데 나은 천안이나 뭐 그럴 수도 그럴 있고. 정도 있죠. 그러니까 거의 가족 범주 안에 있고. 그래서 제가 이때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해줄 수 있으려면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진짜 뭐 내가 망해도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의 자식한테 해주는 거, 자식이 부모한테 해주는 건 본 적이 없고요. 저희도 그런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이제 아버님이 어떤 옛날에 사기를 당해가지고 급하게 이제 그거를 대부업체 같은데 돈을 꺼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늦게 알아서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막 이제 이게 들어오고 나서 이제 뭐 가압류 날아오고 막 이제 서류를 받고 알고 보니까 이제 저희가 신혼 때였거든요. 뭐가 없다 당장 큰 돈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 아버님 집을 담보를 했는데 아버님 능력이 없으니까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차주가 된 거지.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있은 거잖아요. 보증 섰네요. 그게 보증 서는 거예요. 보증. 그게 담보 제공 보증이에요. 네. 그 본인 살고 있는 집을 이제 담보로 제공했을 거거든요. 네. 가능해. 그러니까 그거를 드라마에만 봤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람한테 집을 비워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미안한 거야. 이게 말을 못하는 거야. 어찌됐든 다 가족이니까 해주는 거야. 가족급이에요. 아니, 요즘은 가족도 잘 없는 게 이게 옛날만큼 유대가 그렇게 형제들끼리도 연락 거의 안 해서 집을 이제 명도를 저 연락을 해서 사는데 괜히 제가 제일 짓는 거 있잖아. 같은 기분? 지금 두 분이 되게 마음이 열리셔가지고 저희 지금 받아놓고 말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은 일단 영업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내가 봤을 때 지금 은인이보다 받으려고 하는 게 두분 다 받으셨어요? 네. 둘 다 깔끔하게 잘 나갈 것 같은데 여기 이유는 강남권이어서 그런 것도 있고 소문나는 거 되게 싫어하는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는 돈을 다 받았어. 그러니까 그 돈이 남는다면서요. 지금 570 받아가 있고. 그러니까 그게 채무를 다 상환하고도 돈이 남는 사람들은 어디로든 이사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아파트 자체가 많이 안 비싸요. 낙찰을 5천인가 받았죠. 5천대의 아파트는 주변에 월세급으로 옮겨놓으면 570 받아도 500에 뭐 30, 40집으로 옮겨갈 수 있는 하고 그거하고 퉁쳐지잖아요. 그러니까 나가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수강생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상담이 온 거는 밝힐 수 없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오긴 하는데 낙찰을 빌라를 제가 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빌라를 받아서 낙찰을 받아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혈액투석하고 있는 딸을 케어하고 있는 엄마가 있고 그 엄마도 아닌 거야. 그래서 그 둘을 케어하려고 아빠가 직장에 일을 안 해서 경매에 넘어간 거예요. 에휴 저는 못해요. 못 치겠죠? 저는 지금도 돈 못 받고 있는 것도 한 4, 5억이 돈을 못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있어. 그거 말고 다른 거 정말 좀 적은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받으려고 돈을 안 줘서 갔더니 안 되겠더라고요. 나와가지고 진짜 마트에다가 그 집에 배송시켜주고 왔어. 그것만 너무 짜겠구나. 아니 근데 진짜 힘들구나. 이 형님은 빌라 하지 마요. 또 울라 그래 지금. 못하겠더라고요. 빌라 하지 마, 빌라 하지 마. 근데 지금도 그게 지금 그분 이제 쌀하고 먹을 건 집에다가 애 있는 집에 그거 진짜 보내주는데 고맙겠네. 그분은 지금 한 10년째인데 한 달에 10만 원씩 아직도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네 진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식한테 그런 나쁜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갚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앞으로도 한참 더 갚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큰 돈 말고 작은 돈이 있거든요. 몇천 안 되는 건데 매달 10만 원씩 계속 갖고 있어요. 대단하다. 그래서 되잖아. 그것도 대단하다. 한 10년째 정도 지금 그 사람한테 몇천만 원이 엄청 큰 돈일 것 같아요. 근데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여기 가락시장에서 큰 걸 하시는 분인데 중간에 뭐 어떻게 돼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어 망해가지고 언제든. 그러면서 제가 돈을 처음에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기 싫었는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빌려드린 거 나중에
후회하실 수 빌려달라고 하시고 후회하실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하는 말이 그때 빌려주지 말지 그랬어요. 그거라도 이제 그것도 갚기가 힘드니까 없었으면. 결국은 망할 거였는데 그거라도 빌려주지 말았으면 이 빚이라도 안 졌을 건데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갔는데 제 괜찮은 집에서 살다가 진짜 지하 방에 자식들 데리고 있고 막 이러는데 가서 봤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상황 좋아지면 천천히 하자고 빈 파산 내고 막 이래가지고 하시다가 봐봐요. 스케줄이 엄청 많아. 가가지고 보고 나왔는데 차마 발이 안 근데 이게 들어져서 교통사고도 그래. 상대방 잘 만나야지. 그래서 만나야 마트 가가지고 그 집에다가 쌀하고 먹을 거고 배달 시켜주고 왔어. 집에 와가지고 내가 지금 뭐돈 받을까? 그러니까 진짜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도와줄 사람이 세상에 낙찰받아 온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아 진짜 어떡해. 그냥 그냥 됐어요. 이제 근데 그분은 제가 그래서 스토리를 두 개로 나눠서 쫙 해결책을 쫙 드렸어요. 뭐 어떻게 이 강제집행 쪽으로 가시는 거는 너무 일을 꽉 깨물고 하셔야겠지만 이런 과정이 있다. 보증금을 포기하시는 방법이 있다. 아니면 낙찰 받아가지고 그분 좀 일정 기간 살게 해주는 방식이 있다. 근데 이제 선택은 강제집행 쪽으로 하셨어요. 이게 트라우마로 만약에 조금만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경매 다시 못해요. 근데 원주에 계셨던 한 분은 제가 목맨 얘기했죠. 아니요. 오피스텔 받았는데 수익률이 최고야. 돈이 들어간 게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뭐 6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받아서 거의 비슷한 수익률이 난 거예요. 투자 너무 잘했다고 오피스텔이니까 뭐 재개발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이거 그냥 쭉 가져가시면 괜찮을 것 같다고 터미널 옆에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 명도할 때 이 사람이 계속 거짓말하면서 안 갑니다. 이 지난한 싸움을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이제 법률적으로 서포트 해드렸죠. 이렇게 이거 하시고 인도명령 하셨으니까 강제집행팀 부르면 돼요. 혼자서 이걸 다 처리를 하셨어요. 크게 많이 안 물어보시고 이 절차는 한 번만 해보면 진짜 쉬워요. 그래서 계고를 붙이고 날짜가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제 강제집행 하러 오겠다는 날짜를 딱 붙여놓고 가요 보통. 문 열고 집 안에다 이렇게 벽에다 붙여놓고 가거든요. 근데 당일 딱 됐어. 증인 2명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당일 이제 집행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안 와도 된다. 근데 이게 집안에서 돌아가시면 자기가 마지막 가는 길까지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뒷산해가지고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60세가 넘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로 이제 경험이 자꾸 쌓여가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등기부 자꾸 보고 나이대가 너무 많은 사람이 혼자 살고 있는 싼 아파트 같은 거는 안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갚을 능력이 있으려면 적어도 40대나 50대 정도예요. 40대. 그러니까 제기를 되게 잘 보신 것 같더라고. 혼자 살아. 그러니까 등기부를 되게 잘 보시는 분들은 왜 중요한 걸 안 놓치냐면 85 안 만약에 80대 노모가 혼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공유 지분이익이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해주거든요. 호자가 한 명씩 있어요. 싼 아파트 들어갈 거면 그렇게 하는 거고 아닐 거면 중간 계투를 넘고 4억 이상인 걸 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1억대 이하로 공시지가 1억 이하를 자꾸 하시게 되면 자꾸 이런 분들을 만나요. 너무 열악한 환경에 있는 거. 왜냐면 그분은 그분들을 탈출시킬 수 없는 상태에 있어요. 맞아 마지막 공시가가 1억 이하라고 하는 거는 1억대에 거래되는 지방 아파트라는 얘기인데 1억대에 거래되는 지방 아파트를 환산해 본 적 있으세요? 월급이 얼마여야 되지? 안 해보셨잖아요. 이런 거 해보면 되게 재밌는데 뭐가 재밌냐면 이런 분들은 헤어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확실해져. 100만 원 정도를 월급을 받으면 우리 하나 살기 되게 힘들잖아요. 공과금 내고 저저저고 1억대 아파트에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이하인 거예요. 3, 4억 아파트는 신기하게 3, 400 임금인 분들이 많이 살아요. 5억 이상부터는 되게 다른데 5억 이상부터는 레인지도 너무 넓고 세대가 크면 이쪽은 펜트하우스인데 이쪽은 25평이고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뭐 트리마즈 같은 것도 가봐요. 이쪽 10억짜리는 10평이에요. 근데 60평짜리 가면은 뭐 50억도 넘잖아요. 이런 차이가 너무 큰 거. 근데 이거는 이제 투자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런 좋은 단지에 제일 싼 걸 사는 게 투자 방식인 거고 다른 식의 투자로 가면 5억 이상 말고 이하의 거래를 우리가 거의 수강생들하고 강의 보면 다 5억 이하예요. 거의 대부분이 투자금을 들고 있는 건 자기 집 빼고 5억 이하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금이 순수하게 현금이 4, 5억 정도 있다고 한다면 강남이나 송파 쪽으로 하시는 게 완전 수월하고요. 내려가더라도 뭐 위례, 평촌, 인덕원 여기까지 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 아파트 위주. 아니면 사람 만날 일 없는 토지 위주. 토지 사람 안 봤어요. 그래서 수치가 좋아. 그러니까 미용실 얘기 들으니까 알겠어. 뭔지 알겠지? 들어서서
정말 제가 처음에 토지를 자꾸 물어보니까 토지 좀 하지 말라고 자꾸 근데 토지는 명도를 안 해도 되잖아요. 맞아. 이 형님 이제 이것 때문에 왜 토지를 하지 말라 그랬냐면 아직 너무 잘하는 영역이 있어요. 지금 재능을 자기가 모르는 거야. 아파트를 되게 잘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걸 좀 써먹으시고 나이 좀 더 들어서 한 60대쯤 하셔도 되니까 가평이나 양평 같은데 전원주택 이런 거는 자꾸만 땅 가평 땅 이거 저희 그래서 나중에 집들이 집들이도 강남이 많이 편하잖아요. 양평보다 강남 광주보다 많이 편할 거야. 본의 아니게 저기서 집들이 할 수 있어. 나중에 시집을 보내야 집이 작아서 집이 작아서. 하여간 계산을 이렇게 하실 때는 그런 식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서 아파트 들어가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언젠가 토지로 전환을 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조금 저하고 좀 오래 있으시면서 조금 지금보다는 잘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 주택으로 하시는 게 자기의 캐파나 실력을 가장 많이 올려놔요. 사람 관계라서. 그래서 지금 관계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명도도 되게 빨리빨리 치고 잘하시거든요. 지금 종호님이랑 태용님 하시는 거 보면은 그 경험이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사람 다뤄본 경험에서. 그치, 그러니까 그냥 받자마자 그냥 바로 네. 스피드 저리버려요, 진짜. 해버리잖아. 정말 놀랐어요 지금 진짜. 그거 얘기해 줄걸. 제가 그 집에 가서 연락을 해가지고 스티커 붙이고 오랬더니까 정신은 절대로 안 된대. 본인이 가겠대. 본인이 하겠대. 대형진 본인이 가겠대. 근데 갔는데 안 오는 거야. 기다려 혹시? 잠복? 그 아파트 입구를 들어가지 문이 잠겨 있어서 들어가지 못해서 밖에서 몇 동 없는 아파트잖아요. 밖에서 그 문이 열릴 때까지 1시간 반을 기다렸어. 거기 막내도 되게 저희 신랑 되게 그러거든요. 올라갔어. 배를 누르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무서워서 배를 못 누르고 벽에 붙여놓고. 근데 첫 경험은 그런 거 같아요. 무서운 거 같아요. 저희 신랑은 엄청 저보다 엄청 조심하고 그러거든요. 우리 아저씨는 엄청 그래서 네가 알아서 해. 1층에서는 감이 가고 있는데 2층에서도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이 없더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하 주차장에 가서 기다리면 문 열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지하 주차장에 가서 1시간 반을 기다렸다가 문이 열릴 때 들어가. 예,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경비 그 호출 누르는 거랑 당근이요 이런 거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경비 호출 누르면 귀찮아서 그냥 다 열어줘요. 확인 안 하고. 얘기했거든요. 아니 그리고 경비가 호출을 눌러도 저는 얘기했거든요. 어디 그 낙찰 받는 데 그렇게 해도 되고. 얘기하고 들어가면 된다. 내 집이야. 그걸 못해가지고 밖에서 지하 주차장에 1시간 반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토지는 제가 금방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그건 잘 안 나와요. 그런 거 아시죠? 토지는 근데 매도가 잘 안 돼요. 응. 매도가 잘 되는 거를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묻어두고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한명 나올 때까지.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임이라서 그런 거고 여기서 이제 경험해가지고 지금 많이 한계를 넘으시긴 하셨는데 농담이 너무 많아.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거 극복이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막 어떻게 하는데 네. 신랑이 되게 천승이 너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신랑이 진짜 소심해가지고 원래 부부는 끼리끼리 만나. 아니 돈 받으러 가서 쌀 사주고 올 정도면 경매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저그 4억 5천 지금 그 못 갖고 있는 사람은 민사까지 갔어요. 민사 가고 민사에서 이거 형사 가라 그랬는데 저희 신랑이 형사를 아이고. 사기죄 되는데. 100% 무조건 그게 너무 재질이 나빠서 무조건 형사를 걸어야 된다고. 그런데 변호사비만 날리고요. 민사만 끝내고 형사를 걸 수가 없어요. 안타까워. 내가 대리해 줄 걸. 다 가봤는데 채무불이행자 등록부터 3심제까지 민형사 다 갈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하면 진짜 우리나라 사고체계 다 알게 되는데. 그래서 민사만 하고 결국은 돈만 날리고 돈은 하나도 못 받고. 그리고 변호사를 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게 형사를 먼저 가면 형사 판결문을 가지고 민사를 칠 수 있어요. 변호사비도 안 들어요. 그래서 다들 형사를 하랬는데 형사를 못 받고. 게다가 형사가 지금 기록이 없잖아요. 그 돈은 10년 지나면 못 받아. 10년 됐나 벌써? 그럼 이제 못 받아요. 형사 사건으로 피해가 확실히 증명이 된 거는 사라지지가 않아. 10년이 지나면 또 갱신 이렇게 되는데 없어지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근데 형사 사건이 아닌 그냥 민사만 접수된 거는 없어져요. 4억 5천 포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포기해서 진짜. 나름 비용이 그렇지만 4억 5천 포기하고 제가 이런 거 지금 이제 다 꺼내놓으셔서 그런 거지. 저도 몰랐어요. 저도 처음 듣는 거 되게 많아요 지금. 그냥 뭐 아픔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픔이 있어야 성장해. 아픔이 있어야 성장해.
지성 건물 뭐 처음 듣는 얘기도 많고 네. 그런 사건들이 다 있었군요. 네. 근데 일단 이걸 한번 보시면은 네. 1차 좀 봐봐요. 그거를 안 까먹으셨어. 보증금 100에 차임금 15만 원을 임차권 걸어놨어 이 사람이. 저거 되게 능력으로. 이거 보시는 거는 이게 접수 일자가 보시는 건 아니죠? 네. 요분 내보내셨어요? 이분은 안 계시더라고요. 오. 나가고 안 계시고 빈 방이었고 거기가 방이 3개였어요. 저 그러면 이분은 배당 받아요 못 받아요? 봤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임차 또. 임차권을 걸어놓고 나갔으니까 소유임차인이어도 안 걸어놓고 나갔으면 안 돼요. 아. 점유의 요건을 확립해주지 않으면 그냥 나가면 나간 거예요. 근데 이분 되게 똑똑한 게 임차권을 자기가 보통 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거를. 근데 이제 법원 가가지고 임차권 100에 15를 걸어놓은 사람 난 세상 처음 봤어 지금. 이분이 어디 공무원이래요. 근데 할 줄 아는 사람. 방 하나 이렇게 아. 군대에서 알바 있었다 갔대. 그럼 배당금 100만 원 받는 거예요. 등기부에 알바끼 있어. 그리고 매매 목록이 신기하게 있죠. 이런 거 뭐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 개. 예 여러 개 있는 거. 근데 1, 2가 있잖아요 매매 목록에. 근데 네. 지금 올려보면 1, 2밖에 없는데 왜 매매 목록이 있을까요? 같은 주소 아니에요? 같은 주소인데 네. 그게 이제 무엇과 같이 좀 토지하고 건물이나 토지 건물. 별도 등기로 따로 돼 있어요? 토지 건물이요?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지금 다른 거래한 건데? 한꺼번에 거래한 건가? 같은 나라 거래하기. 근데 토지 건물이 따로잖아요. 단독주택의 토지 건물 따로 잡혀서 매매 목록이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권리상에 너무 깨끗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서 네, 별 별게 없어요 지금. 맞습니다. 경매 신용보증대단 이걸로 유출할 수 있는 방법은? 예. 뭐 하는데요? 신용보증대단 아시지 않아요? 상공회의 소금으로 있는 거. 그중에서 돈 빌린 거. 그러니까 은행에서 직접 못 하고 상공에서 뭐 그러겠네. 그쪽에서 대출. 신용보증대단이 내출해 주는 곳이에요? 맞는데? 보증을 해주는 거지. 신용보증대단에서 이걸 빌렸잖아 그러면. 가압류 결정을 2,100을 했잖아요. 이게 정부기금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기금 대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상공인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자영업자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때는 송파구청 같은 데도 이런 거 신청하면 이렇게 연결해줘요. 송파구 있어요. 기술 신용 보증 그런 거죠. 예. 이것도 그런 기술 신용보증, 신용보증기금 그런 거. 이름은 여러 개지만. 창업자금 같이 뭐. 네. 아, 코로나 시대 때 보면 뭐 1억까지 줬었잖아요. 무이자. 저것도 저거 받으신 분 있나요? 그때? 용세는 받으셨어요 그때. 아 그래요? 와서 와 씨, 진짜 약삭빠르다라는 생각했는데 안 알려주더라고. 소희님 정부 지원금 받은 것도 저런 거 아니에요? 정부 지원금은 사업 계획서랑 다른 거예요. 그 지원 기관이 달라요. 저런 기금 대출은 그냥 일정 요건만 되면 신청한 사람 거의 다 받아주고요. 정부 지원 사업 대출은 진짜 사업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 사회에 끼칠 영향력이 괜찮았다고 평가하는 것만 해줘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잘 만들어야 돼요. 여기 젊은 애들이 이걸 너무 잘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못 받아먹고 사는 게 꽤 많더라고요. 저희도 간판 같은 거 만들려면 송파에서 간판 지원을 하는 게 1월부터 12월 중에 언제냐고 물어봐서 그 해에 지원을 하면 간판 설치 무료로 해줘요. 아 간판 지원도 해줘요? 네, 19% 내면. 몰라서 못 찾아보는 거지 버려지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그랬고 그 지금 이분은 가격 산정하는 것만 주의하셨으면 될 게 임차인 지금 전신고 돼 있다고 나와 있는 3명이 갔으니까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죠? 아니요, 두 분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어떻게 되었어요? 이거 이제 중요해요. 두 분이 계셨는데 80대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고 아, 큰일 날 뻔했네. 80대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고 세입자 한 분이 또 방 하나를 안녕하세요. 네. 너무 일찍 왔나요? 아, 예. 옆방에 계세요. 아, 옆방이에요? 네. 아, 네. 옆방에 잠깐 계신데 아, 붙여 네. 계세요? 아, 비타민 수업이 있어가지고. 아, 진짜 일찍 오셨네. 우리 너무 수다 떤 거 아니에요 지금? 한시간 왜 넘었어. 수다가 같이 있는 수다였는데 왜 와, 1시가 넘어버렸네 이거. 시간 가는지도 몰랐네. 그래가지고 전전세로 윤 머시기는 전전세로 있었고 할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해서 집 관리하면서 살고 계셨는데 그 처음에는 막 빨리 돈만 줘라, 아니 나는 돈 받게 명도 확인서를 빨리 해줘라. 그러면 자기 이제 법원에 가서 1,500만 원 받고 나갈 거다. 이제 그랬는데 우리는 이사를 해야 이제 명도 확인서를 해줄 수 있다. 그랬더니 명도 확인서를 막 먼저 해주라고 계속. 아니 했는데 미쳤어? 네, 맞아요. 그렇게 못한다고 했어. 왜 그러냐면 그게 이사 확인서기 때문에 이사를 그래, 하는 그럼, 날 그럼. 그날 해주는 거다. 이렇게 조곤조곤 설명해 주시네요. 네, 그게 이제
아무 때나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사가 확인된 날 이제 순서가 이사 있어요. 확인서 나 이제 그래서 했더니 본인이 다 알아보시고 알아보세요. 이사를 하신 날 저희가 명부 확인서 드려서 아침에 가서 드렸는데 문제는 이제 그분이 문제더라고요. 저분은 아마 그 가짜인 것 같아요. 그냥 월세 경매가 알고 있었는데 그때 23년 8월인가 거기를 썼어 월세 계약서. 그래서 예 1,500만 원도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방 하나 그냥 조그맣게 전전세로. 그리고 짐도 하나도 없어서 그냥 책상 하나, 컴퓨터 하나, 의자 하나. 그 그리고 일부러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안 받아들여져요. 법원이. 네, 맞아요. 실제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이분 명도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이 이제 그분 80세 그분은 그냥 바로 이사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은 꿈도 못 꿨는데 그분 이사하셔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려고 다음 날인가 이제 그냥 별 생각 없이 갔는데 문 싹 잠궈놓고 키를 싹 바꿔버린 거예요. 그날 할아버지 이상한 날 안 바꿨어요? 비밀번호? 안 바꿨어요. 그걸 생각을 안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무조건 먼저 명도 하는 확인서 거죠. 주고 그날 이사 가는 날 싹 바꿔야 돼요. 그거 생각을 못 했어요. 명도 확인서 주기 전에 네. 지금 우리 헤라님 광진구 네, 하는 거 찾아서 보면 너무 착해가지고 네. 그 뒤에 사람이 이미 명도 거기 살고 있는 사람 4명을 다 내보냈는데 불구하고 본인이 킥박스를 바꿔버리면 전 소유주가 와서 이삿짐 빼려고 봤는데 안 눌러주면 연락 올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만드셔야 되는데 그거를 너무 이건 불법 아닌가요? 이거 너무 그렇지 않아요? 소유주가 와서 이거 확인해야 되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먼저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정신이 너무 없다 보면 순서도 헷갈리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했던 말도 기억이 좀 잘 안 나셔가지고 소송 이번에 할 때도 보니까 소송가액을 12개월치로 해놓으신 거예요. 부당이득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3개월만 하라고 그랬죠. 3개월만. 그러니까 인지세를 많이 낼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12개월 끌 게 아니잖아. 근데 일반적으로 민사법상 여러분이 하게 됐을 때 월세 차임을 받을 때는 12개월 임료를 소송가액으로 한다. 이 규정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데 2개월, 3개월만 해도 받아들여져요. 보통 인도명령과 강제집행을 법무하는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이거 12개월 끊는 경우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거를 12개월을 쓰는 사람은 그냥 인지세를 많이 내려고 하는 거지 그냥. 가액 높이지 마시라고. 그런 것도 좀 미리 메모해 두시면 좋고 킥박스는 먼저 바꾸는 사람이 장땡이에요. 나는 정말 그러니까 이게 뭐 주거 침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민영법에서 저는 그게 주거 침입이 되는 줄 알았어요. 세입자 하나가 안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걔는 주거 침입. 얘는 주거 침입이 안 되고 퇴거가 부르면 돼. 형사상. 주거 침입은 어떤 거냐면 본인이 살고 있는 주거에 2회 이상을 찾아와야 돼요. 동의 없이. 근데 이제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애초에 아니었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잖아요. 네. 그 주거 침입은 역으로 적용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 주거에 침입을 한 거잖아. 저거 저기 했잖아. 그러니까 저희가 그 세입자한테 주거 침입을 받을 거.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주거 침입 그분한테- 성립은 안 되는 게 침입은 안 하셨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근데 성립은 안 그 돼. 저기는 있잖아요. 너 가짜로 넣는 거잖아. 그거에 대한 근데 그거 그것은 있잖아. 법원에다가 그거 증명은 안 되잖아. 그죠. 본인들이 할 할 수가 수 없기 없으니까. 때문에 서로 이렇게 쓴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원에다가 증거 서류를 다 줬기 때문에 그게 가짜라는 걸 저희는 입증. 요걸 가짜라는 걸 입증하는 게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치. 이 가짜라는 걸 만약에 입증하고 싶어. 그러면 이 통상적인 관례상으로 지금 방 하나 쓰시는 분들이 100에 15 보이시냐? 이거하고 대조해가지고 이 사람 말 믿어요 안 믿어요? 원고 말 당연히 믿을 수가 없죠. 판사는. 그럼 얘가 임료 감정이라는 걸 내요. 그럼 임료 감정팀이 나가가지고 그걸 맞다고 도장을 찍어줘. 안녕하세요. 옆방에 가면 되세요? 네.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신 다음에 임료감정 받고 그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을 때 거기서 승인을 하고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고 그런데 맞아요. 오래 저는, 걸려요. 본인이 신용불량자니까 배째라더라고요. 네 맘대로 하세요. 나 안 나가니까. 그리고 나 나갈 돈 2, 3일도 없다. 나 신용불량자다. 임료명령은 네, 그래서 인도명령을 했어요. 인도명령은 처음부터 했어요. 그냥 낙찰 받는 날 인도명령 진짜 했어요. 잘하셨어요. 네. 그렇게 잠금 이제 치는 날. 잠금 친 날이죠. 장구 치는 날. 네, 잠금 친 날. 그거 진짜 네, 중요해요. 그거 바로 이제 했고 그거 중에 이제 그걸 하니까 그 어르신도 빨리 나간 거예요. 바로. 처음에는 이제 안 나간다고 막 그러셨는데 법 문서가 딱 근데 날라오면 보니까 쫄리- 채무자 아버지더라고요. 아. 나중에 보니까 그분 그렇게 해서 나가서 이분은 신용불량자니까 나 못 뺀다. 그래서 저희한테 돈을 150을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50까지는 못 주고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50에 해서 나갔어요. 저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사비 주고 빨리 빼는 게 훨씬 좋아요. 네, 바로 뺐어요. 네. 그러니까 알려주기는 다 알려주세요. 네가 여기서 버티고 있으면 길어야 3개월밖에 못 살고 계세요를 완곡하게 되게 법률적이지 않게 제가 이걸 경매 받아가지고 임차인을 바꿔 어떻게 하고 이 물건을 빨리 처리하는 게 저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채무 상환하고도 지금 돈이 남는 돈이 있으시고 주변 아파트들 이렇게 알아봤더니 뭐 500에 얼마 이렇게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쪽 이 컨디션이 여기하고 비슷하고 있는데 이동하시는 것도 되게 수월할 것 같아서 빨리 빼주시면 지금 되게 싼 곳이니까 이사비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시는 게 가장 빨라요. 그럼 명도학에서 쓸 필요도 없잖아요. 소유주는 또 명도학에서 안 되는 거 아시죠? 어제 집행부 다시 찾아봤어요. 그래서 명도 확인을 해줘야 되는 임차인에게는 왜 있는지 입법 취지를 살펴봤는데 법을 만들 때는 항상 그 법의 조문 문장이 추상적으로 하나로 기록되잖아요. 근데 그 법 하나를 만들 때 이거를 해석을 니들이 맘대로 하지 마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이런 취지로 이걸 만들어서 적어놓거든요. 입법 취지를. 입법 취지 살펴보니까 명도 확인서를 왜 임차인한테 받게 돼 있냐면 소유권자한테는 이미 가장 강력한 권한이 인도명령과 강제집행이라는 권한을 경매에서 부여를 해놓은 거예요. 집행법에. 그러니까 얘는 얘 의사에 반하게 무조건 가서 그냥 뭐 깡패 같은 팀들 다 끄집어 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소유주는 이미 그럴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또 그거를 주는 거는 약간 너무 과도한 거예요. 근데 임차인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 임차인들한테 애초에 그 강제집행, 인도명령 강제집행 임차인 가능해요. 가능한데 얘네들은 그거에 플러스 배당을 받으려면은 이걸 막아놓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소유주는 이미 망한 경우가 있지만 그래서 이거는 과도하다고 보지 않았더라고요.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뭐냐면 소유주는 그래도 협상을 해볼 만한 대상이긴 하지만 임차인은 사실상 협상을 해볼 만한 대상도 아닌 거예요. 경매에서는.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입법 취지를.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게 좋냐면 임차인을 내보내는 게 훨씬 수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잖아. 우리는 소유주만 있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물건만 찾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질문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임차인 없는 거 위주로 물건이 깨끗하게 뭐 근저다 없고 그러니까 토지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람 만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만남만 조금 하실 수 있게 되면은 임차인이 있는 게 훨씬 수월하다. 수월하게 내보낼 수 있고 지금처럼 지금 좀 어렵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저도 중간에 과정이 있어서 그랬던 거지 임차인들은 서류가 날아오면 무서워요. 근데 소유주는 바로 달라지더라고요. 소유주는 서류가 날라와도 정신이 없을 수가 있어. 지금 부산에 난 정신이 없어요.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실제로 정신이 안 좋아지는 분도 많고 현대에는 굉장히 복잡한 세상이고 변화가 다양하기 때문에 위로받고 싶은 사업이 되게 잘 돼요. 종교 사업이 되게 잘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정신이 한 부분이 어딘가 꺼져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특히 경매, 싼 물건. 근데 진짜 잘 보셨어요. 근데 거래량이 저 정도로 잘 받쳐주는 아파트면은 제가 이따가 오늘 보려고 했는데 이따가 한번 봐볼게요. 다시 등기 한번 쫙 살펴보면 알겠지만 근데 지금 요소를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40대 50대면 재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도 안 어려울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이게. 그리고 잔금되면서 동시에 인도명령이 날아가면 소유주도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으면 좋은데 그분이 이제 정신이상자일 거라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정신이상자를 제가 이제 수강생들인 분 2분 받고 지금 부산 태화도 한 분 있는 거니까 빈도가 되게 잦은 거예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열악한 곳에 사시는 분들이 근데 이제 저 아파트는 거래도 잘 되고 해서 열악한 곳은 아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빌라를 이상한 걸 좀 할 때는 되게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재개발 빌라가 좋긴 한데 재개발 빌라도 사람 안 만나는 빌라 있어요. 이거 하실래요? 딱 밀어버린 거. 좋죠. 입주권 상태인 빌라가 나와. 좋죠. 지금 원당 1구에 9개나 나왔어. 줘요? 나와요? 가자. 그런 거 하자. 펜스가 쳐져 있고 땅은 다 밀었는데 뭐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저기에 입주권이 부여가 돼 있으니까. 그럼 이건 명도가 필요 없잖아요. 가격이야. 부동산 가서 1억 7천에 살 수 있는데 경매로는 1억 5천에 살 수 있으면 경매로 하는 거고. 근데 부동산에 물건이 잘 안 나오니까 이 사람이 1억 8천에 사냐 그러면 뺏긴 거지 뭐. 깔끔한 거. 그런데 왜 진입은 많이 안 하냐? 재개발이야. 일단 무서워. 빨간색 막 3개 있고 막 이거는 소유권이 되는지 조합에 확인해봐야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 거.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추천 좀 드리면 서울에 웬만하면 많이 나와요. 괜찮을 것 같아요. 재개발 지금 되게 많아가지고 괜찮아요. 솔깃솔깃. 아니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사연을 듣고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깨쳐 나가시기보다 그냥 사람 안 만나는 거 토지하고 제일 비슷하잖아요. 그쵸. 맞아. 그냥 돈을 쓰는 정해져 있는데 사람은 없어. 나도 제일 심한 머리가 샜대잖아. 아무것도 아니 진짜 내가 한다고 그냥 생각하니까 거기 근데 사람마다 거기다가 핸드폰도 새로 만들었어. 네. 심지어 핸드폰 번호도 새로 만들었어.
우리는 남편이 그 사람 연락 우리 헤드폰 충격, 하나 충격. 사고 만약에 트라우마 소리에서 나는 그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하나 더 들어간 적 있어. 그 사람 연락만 기다리고 있으면서 자기 번호를 하기가 좀 그래서 오! 그때 저는 이해가 돼요. 제가 저기 인천 거 할 때 도시보증공사를 세입자가 집주가니까 아까부터 넘어왔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사람하고 이렇게 연락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기는 내 번호로 노출해서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